제 영상들에 달린 댓글을 읽다 보면 명탐정 코난을 보다가 중간에 하차하신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와카사 룸이라던가 쿠로다 효우에 럼 같은 인물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검은 조직 관련 스토리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명탐정 코난을 보다가 중도 하차하신 분들이 모를 만한 인물이라던가 안 보고 지나쳤을 중간 스토리들을 얘기해드려 보겠습니다. 쿠도 시니치, 한국어로는 남도일. 이 친구는 아직 유명하진 않았지만 뛰어난 두뇌를 가진 자신의 아버지인 쿠도 요사쿠, 한국어로는 남건의 추리력을 물려받아 어린 시절부터 사건이나 수수께끼를 푸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남도일 혼자 살인사건을 푼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도일이가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인 쿠도 유키코, 한국어로는 이하연이 비행기 티켓을 보내줘서 자신의 소꿉친구인 모리란, 한국어로는 유미란과 함께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도일이는 미국으로 가던 비행기에서 사건이 일어난 바람에 최초로 경찰들 앞에서 사건을 해결해줍니다. 그렇게 미국에 도착한 도일이와 미란이는 이하연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황금사과라는 뮤지컬의 티켓을 구했다고 하여 뉴욕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에 가던 중 지각이라 생각한 이하연이 난폭 운전을 해버렸고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벌금을 물게 생겼는데 갑자기 뉴욕의 경찰반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가 이하연을 두둔해준 덕분에 단속을 피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반장이란 사람은 이하연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인 샤론 빈야드가 변장한 모습이었죠. 미란이는 이렇게 샤론 빈야드라는 유명 여배우를 만나게 돼서 기쁘다고 신께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샤론은 신이 과연 있을까? 라고 하더니 천사는 나에게 한 번도 미소를 지어주지 않았다 라는 말을 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녀는 자신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샤론의 딸은 크리스 빈야드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녀는 샤론의 딸이라는 걸 대대적으로 알리고 화려하게 데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한 번은 샤론이 죽은 자신의 남편 묘지에 꽃을 바치고 있을 때 남편 얼굴로 변장한 채 나타난 적도 있다고 하네요. 되게 싸가지 없는 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샤론과 인사를 나눈 도일이와 미란이는 뮤지컬 황금사과의 출연진들 대기실에 가서 배우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배우들을 만난 뒤 무대 뒤편을 견학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사고가 일어나서 배우 한 명이 다칠 뻔했지만 미란이가 몸을 날려서 그 배우를 구해줍니다. 그런데 구하면서 미란이가 살짝 팔을 다쳤고 샤론은 미란이에게 손수건을 주며 역시 신은 없다 라는 말을 한 뒤 급한 볼일이 생겼다고 먼저 가버렸죠. 그렇게 샤론이 간 뒤 도일이와 미란이는 뮤지컬을 봤는데 뮤지컬 진행 중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살인사건을 도리가 해결을 했는데 그 사건의 범인은 미란이가 몸을 날려 구해준 배우였습니다. 범인은 경찰에게 체포되며 미란이에게 네가 날 살려줘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란이는 묘한 감정이 들었죠. 그렇게 사건이 끝난 뒤 이하연은 경찰에 조서를 쓰러 가야 해서 도일이와 미란이에게 택시를 타고 가란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욕에 일본계의 머리가 긴 연쇄살인마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조심해란 말을 해줬습니다. 얘기를 들은 뒤 미란이와 도일이는 택시를 탔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미란이가 우울해 보여서 도일이는 혹시 아까 범인이 한 말 때문에 우울한 거냐고 물었고 미란이는 도일이를 걱정시키기 싫어서 오히려 더 밝은 척을 하며 도일에게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러던 중 샤론에게 받았던 손수건이 택시 밖으로 날아갑니다. 미란이와 도일이는 손수건을 가져오기 위해 택시에서 잠시 내렸고 손수건이 어떤 건물에 걸려있는 것 같아서 도일이가 갔다 오기로 합니다. 혼자 남은 미란이는 자신 때문에 사람 한 명이 죽은 건가? 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자신의 앞으로 어떤 장발의 일본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금마가 연쇄살인마니까 빨랑 택시에 타라고 했지만 미란이는 아직 도일이가 손수건을 찾으러 갔다가 나오지를 않아서 혼자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많은 택시기사는 미란이가 안 오자 겁먹어서 빤스런을 쳐버렸죠. 이렇게 택시기사가 가버리자 그 장발의 남자는 미란이에게 일본인이냐고 묻고는 혹시 은발로 염색한 긴 머리에 수염이 덥수룩한 일본인을 못 봤냐고 물어봤습니다. 미란이는 못 봤다고 대답하고 있었는데 뒤에 있던 차에서 이 장발의 남자의 동료가 내렸고 장발의 남자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더니 미란이에게 여긴 위험하니까 나가서 택시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미란이는 아직 갈 수 없다고 친구랑 같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발의 남자는 그 말을 듣더니 개정색을 하면서 빨리 그 친구를 찾아서 이곳에서 지금 당장 꺼지란 말을 했죠. 미란이는 성격 개더럽네 라고 생각을 한 뒤 살인마가 진짜로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여 도일이를 빨리 찾아서 여기를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미란이는 도일이가 들어간 건물로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오른쪽 배 쪽을 다친 것 같은 은발의 긴 머리를 가진 남자를 마주칩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도일이가 금마가 살인마라고 얼른 도망가라고 말을 했죠. 은발의 남자는 미란이를 보더니 총을 꺼내며 원망할 거면 신을 원망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인마가 기댄 난간이 부서지며 살인마가 아래로 떨어질 뻔합니다. 미란이는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살인마를 잡아줬고 도리가 와서 도와준 덕분에
때문에 살인마는 떨어지지 않고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살인마는 올라와서는 당황한 눈빛으로 왜 너네를 죽이려고 한 나를 살려준 거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도일이는 이유 따윈 없다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것에는 논리적인 사고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뒤 미란이는 감기 기운 때문에 쓰러져 버렸고 도일이는 미란이를 안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살인마는 순간 도일이에게 총을 겨눴지만 도일이는 거기서 총을 쏴봤자 너를 쫓고 있는 인간들에게 네 위치를 알려주는 꼴밖에 안 될 거라고, 나는 지금 당신을 잡을 수 없어서 놔줄 수밖에 없지만 다음엔 절대 용서 안 하겠다 라는 말을 하고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살인마는 오늘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는 듯한 눈빛으로 둘을 쳐다봤고 그렇게 그날이 지나갔죠. 그렇게 다음날 미란이는 좀 자고 일어났더니 감기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에 대해 이하영과 샤론이 전화로 대화를 나눴는데 샤론은 왜인지 어제 그 살인마가 부여잡고 있던 부위와 같은 곳을 부여잡은 채로 미란이에게 나한테도 천사가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이하연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도일이의 첫 사건과 뉴욕에서 있었던 대사건이 끝나고 둘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뒤 도일이는 여러 사건을 해결했고 단숨에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고등학생 탐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도일이는 어느 날 미란이와 함께 트로피컬랜드에 데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둘은 그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미스테리 코스터라는 걸 타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스테리 코스터를 타던 중 끔찍한 소리가 들렸고 도일이는 소리의 근원지인 자신의 뒷자리를 확인해보니 어떤 남자가 목이 잘려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도일이는 우선 경찰을 부른 뒤 이 끔찍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추리를 하던 중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2명을 보게 됐고 도일이는 이 2명이 매우 수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일이는 일단 이 2명의 정체에 대한 건 나중에 생각해보기로 하고 우선 롤러코스터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해결해줍니다. 사건을 해결한 뒤 도일이는 미란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도일이는 아까 봤던 검은 코트 2인조 중 덩치 큰 남자가 어딘가로 가는 걸 목격합니다. 도일이는 그의 행동거지가 너무 수상했기 때문에 미란이를 남겨두고 그 남자를 따라가보죠. 그 남자를 따라가봤더니 어떤 대머리의 남자랑 수상한 거래를 하고 있었고 그 현장을 도일이는 사진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일이가 거래 현장을 보는데 정신이 팔려버린 바람에 뒤에서 다른 인물이 다가온 걸 눈치 못 챘고 도일이가 누군가 근처로 왔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그 남자에게 한 대 맞은 뒤였습니다. 도일이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검은 코트의 2인방 중 긴 머리의 남자는 조직에서 개발한 신체에 독이 검출되지 않는 신약을 먹이자고 하며 그 약을 도일이에게 먹였습니다. 도일이는 그 약을 먹고 뼈가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으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도일이는 근처를 수색하고 있던 경찰이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는데 그 경찰들은 자신을 꼬마라고 불렀고 고등학생인 자신을 번쩍 들어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도일이는 머리가 다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들은 우선 의무실로 도일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의무실에 간 도일이는 치료를 받고 자신이 봤던 광경을 설명했지만 경찰은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자신의 말을 안 믿어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며 근처에 있던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고등학생이 아닌 많이 쳐줘봤자 초등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일에 도일이는 당황하고 있었는데 경찰들이 미아 보호소에 도일이를 맡기겠다는 말을 하는 걸 듣게 됩니다. 도일이는 이 말에 놀라서 바로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치며 도일이는 자신이 이렇게 된 게 그 검은 코트의 남자가 먹인 약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일이는 우선 자신의 집으로 왔는데 키가 작아져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러던 와중 갑자기 옆집에서 폭발음이 들리며 어린 시절부터 도일이와 친하게 지낸 이웃인 아가사 박사님, 한국어로는 브라운 박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도일이는 박사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박사님은 믿지를 않았고 도일이는 박사님에게 도일이 특유의 재수없는 표정을 보여주며 자신이 도일이란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박사님은 도일이의 말을 믿게 됐고 도일이와 함께 도일이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도일이는 어린 시절 자신이 입던 옷을 입은 뒤 자신이 봤던 것들을 박사님에게 알려줬습니다. 박사님은 모든 얘기를 들은 뒤 도일이에게 절대 네 정체가 들키면 안 된다고, 만약 네가 도일이란 걸 검은 코트 인간들이 알게 되면 다시 너를 처리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네 주위 사람들까지 위험해지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는 말을 했죠. 신기하게도 이 말을 하자마자 연락이 안 되는 도일이가 걱정이 됐는지 미란이가 도일이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도일이는 당황하다가 일단 책상 뒤에 숨었고 박사님은 미란이의 시선을 끌어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미란이는 책상 뒤에 있는 작아진 도일이에게 흥미를 품었고 도일이는 일단 급하게 자신의 아버지의 안경을 쓰고 미란이와 마주했습니다. 미란이는 도일이를 한참 보더니 귀엽다며 안아줬고 도일이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도일이는 당황하다가 옆에 코난 도일 소설이 있는 걸 보고 그냥 지 이름이 코난이라고 질러버렸습니다. 그렇게 코난이 된 도일이를 박사님은 미란이의 집에 맡기려고 했습니다. 도일이는 이 대머리가 왜 이러나 싶었는데 박사님은 미란이 아빠가 탐정 일을 하니까 그쪽으로 검은 코트 남자들의 소식이 들어올 확률이 있다고 거기서 정보를 얻으란 말을 했죠. 그렇게 코난은 미란이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됐고 박사님이 여러 발명품을 이용하여 미란이 아빠인 모리코고로, 한국어로는 유명한이라는 남자를 실력 있는 명탐정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코난이 유명한과 함께, 아니 정확하겐 유명한의 몸을 빌려서 사건을 해결한 지 꽤 시간이 지났을 무렵 유명한 탐정사무소에 히로타 마사미라는 이름의 앳된 소녀가 찾아옵니다. 그 소녀는 울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하고 있었고 코난은 사람 찾는 건 자신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박사님한테 받은 위치 추적기나 시험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미란이한테 발신
발신기를 붙이려다가 실수로 마사미의 시계에다가 발신기를 붙여버립니다. 코난은 조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사미가 절박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걸 보게 되고 이건 도와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조사를 하던 중 경마장 근처에서 그녀의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를 찾자마자 유명하는 그녀에게 연락을 했고 마사미는 탐정사무소로 찾아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본 마사미의 모습이 뭔가 처음 봤을 때와는 달리 화장도 하고 어른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마사미를 마사미의 아빠에게 인도해줬는데 묘하게 마사미의 아빠는 마사미를 보자 경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명한 일행은 일단 의뢰를 해결했으니 마사미와 마사미의 아버지를 냅두고 탐정사무소로 돌아갔죠. 그렇게 며칠 뒤 미란이는 마사미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마사미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잘못된 전화번호라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뭔가 깨름지겠던 미란이와 코난 일행은 마사미의 아빠 집으로 다시 가봤는데 놀랍게도 마사미의 아빠는 전날 밤에 자결했단 말을 듣게 됩니다. 유명한은 이 사실에 놀라서 경찰에게 사건에 대해 물어봤고 피해자는 자결한 게 아닌 타살당했다 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마사미의 안경을 발견했단 말도 전해 듣게 됐죠. 미란이는 마사미마저 죽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마사미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코난은 마사미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던 중 마사미에게 붙여놨던 위치 추적기가 기억나게 됩니다. 코난은 바로 위치 추적을 해봤고 마사미는 4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4km면 초등학생한테 꽤나 먼 거리일 텐데 코난은 뛰어서 4km를 뚫어버려요. 이 새끼 몸만 어려지고 신체 능력은 고등학생 그대로인 것 같네요. 아무튼 코난은 마사미 위치를 추적해봤더니 어떤 도박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박장에 도착하자마자 위치 추적 안경에 배터리가 다 떨어져 버렸고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으니 일단 그 도박장을 다 둘러보기로 하죠. 코난은 그곳에서 어떤 거구의 남자랑 부딪히기도 하며 마사미를 찾아다녀왔지만 마사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난은 허탕을 치고 다시 탐정사무소로 돌아왔고 마사미가 어디 갔는지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명한 탐정사무소 근처를 서성이고 있는 수상한 거구의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미란이는 전마가 마사미를 납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여 바로 발차기를 날려서 그를 제압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마사미를 납치한 사람은 아니었고 유명한과 마찬가지로 마사미의 아빠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은 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의뢰한 남자는 오늘 코난이 도박장에서 부딪힌 거구의 남자였죠. 코난은 그 거구의 남자가 마사미의 아빠를 죽였다고 생각했고 마사미의 시계를 추적했을 때 마사미가 아닌 그 남자를 마주친 걸 보면 마사미의 시계도 그 남자가 차고 있었다는 걸 추리할 수 있었습니다. 코난은 이렇게 된다면 마사미의 신변도 안전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박사님에게 위치 추적 안경의 수리를 부탁했습니다. 박사님은 뭔가 코난이 서두르려 한 것 같아서 최근에 일어났던 15개인 수송차 3인조 강도 사건을 말해주며 그 사건에서 경비원이 강도들을 얕봤다가 살해당했다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동해란 말을 해줬습니다. 코난은 박사님에게 조언도 듣고 위치 추적 안경의 수리도 받고는 탐정사무소로 가서 유명한과 미란이와 함께 발신기가 표시되는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어떤 호텔이었고 호텔 직원에게 덩치 큰 남자의 사진을 보여준 뒤 그가 묵는 방도 알아냅니다. 그가 묵는 방도 알아냈겠다. 바로 그 남자의 방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큰 가방 3개를 든 여자와 부딪히는 바람에 살짝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렇게 대충 그 여자의 가방 정리를 도와준 뒤 그 덩치 큰 남자의 방으로 가봤는데 이미 그 남자는 독극물을 먹고 죽은 상태였습니다. 유명한은 바로 경찰에게 연락을 했는데 경찰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달했죠. 바로 마사미의 아빠라고 밝혀진 남자에게 딸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코난은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마사미와 거구의 남자 그리고 마사미 아빠는 10억엔을 훔친 3인조 강도이며 마사미 아빠가 훔친 돈을 들고 튄 바람에 마사미와 거구의 남자가 그를 찾기 위해 탐정을 고용한 것이고 마사미 아빠를 찾은 뒤 거구의 남자가 마사미 아빠를 죽였고 이번에 거구의 남자를 죽인 건 마사미일 거란 추리를 해냅니다. 이렇게 추리를 한 코난은 거구의 남자를 만져봤는데 몸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코난은 범인이 멀리 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여자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여자의 체격이나 풍기는 분위기를 봤을 때 그 여자가 마사미일 거란 생각을 했고 미란이와 함께 마사미를 쫓으러 갑니다. 코난은 택시를 타고 가며 마사미와 두 번째 만났을 때 마사미의 분위기가 달라졌던 건 마사미의 아빠를 찾았단 말에 급히 오느라 변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마사미 아빠가 마사미를 보고 경악했던 건 배신한 동료가 자신을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마사미는 어떤 항구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코난을 작아지게 만든 검은 코트의 인간들을 마주합니다. 그들은 마사미를 아니 아케미를 한국어로는 안제이라고 부르며 등장을 했죠. 안제이는 너네가 준 수면제를 타서 거구의 남자에게 줬는데 그가 죽어버렸다 라는 말을 했고 그 말에 장발의 남자는 그게 우리 조직의 방식이다 라는 말을 하고는 돈이나 내놓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제이는 돈은 이곳에 없고 약속한 대로 자신과 자신의 동생을 조직에서 내보내준다면 돈을 주겠다 라는 말을 했죠. 그 말에 장발의 남자는 웃으며 네 동생은 조직 내부에서도 손에 꼽힐 만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절대 내보내줄 생각이 없다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는 안제이에게 총을 겨누며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안제이는 그런 위협에도 표정 하나 안 바뀌며 날 죽이면 영원히 그 돈은 없을 거다 라고 대응을 했죠. 장발의 남자는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다라고 말하며 안제이에게 총을 쏴버렸습니다. 안제이가 총을 맞은 직후 안제이를 따라온 코난과 미란이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코난은 미란이에게 구급차를 부르라고 한 뒤
안제이의 상처를 지혈해주려고 했지만 이미 안제이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였습니다. 안제이는 코난에게 너 탐정사무소에 있던 애 아니냐고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알았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코난은 진실을 말할지 고민을 살짝 하고는 안제이에게 발신기를 붙여서 위치를 알았고 당신이 10억엔을 훔친 강도라는 것도 알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제이는 코난에게 정체를 물었고 코난은 자신의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다 라고 말을 했죠. 안제이는 코난의 정체를 들은 뒤 자신은 조직원들이 까마귀 같은 새까만 옷을 즐겨 입는 조직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다 라는 유언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코난은 자신을 어려지게 만든 그 검은 코트의 남자들이 안제이의 목숨을 뺏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죽어가던 안제이는 10억엔이 든 가방의 위치를 코난에게 말해주고는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코난은 이 사건의 배후에 검은 코트의 남자들, 즉 검은 조직의 인간들이 있다는 걸 알고는 언젠간 그 조직의 인간들을 어둠 속에서 끌어내고 말 테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고 코난은 유명한 애 친구 결혼식을 따라가야 해서 어떤 기차에 타게 됩니다. 기차에 타고 가던 중 코난은 화장실에 갈 겸 일어났는데 복도에서 자신을 작아지게 만든 검은 조직의 인간들을 만나게 되죠. 코난은 인마들한테 걸렸으니 이제 난 뒤졌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검은 조직의 인간들은 도일이가 어려진 걸 몰랐기 때문에 기차를 돌아다니는 귀찮은 잼민이라고 생각하여 그냥 저리가 라고 말하고는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코난은 쟤네가 나를 못 알아보고 있으니 지금이 저놈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다 라고 생각하여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지켜보던 중 그들이 식당 칸으로 가는 걸 목격하죠. 코난은 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들이 앉은 자리의 잿더리에 껌으로 위장한 도청기를 넣어두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로 합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결과 장발의 남자가 진, 선글라스의 남자가 워커라는 코드네임을 쓴다는 걸 알아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이 열차에 폭탄을 든 가방을 거래 상대에게 주고 왔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한 직후 열차에서 내려버렸습니다. 코난은 그 열차를 뒤져서 결국 폭탄을 찾아냈고 이런 테러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진과 워커라는 인간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유명한이 게임 신작 발표회에 초대를 받아서 어떤 호텔에 오게 됩니다. 그 호텔에서 코난은 여러 인물들을 만나는데 그러던 중 어떤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남자를 마주칩니다. 코난은 그 남자가 좀 수상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전화로 데킬라다. 거래는 끝났다. 실수는 당연히 없었지. 걱정하지 마라 워커. 저녁 때까지 그곳으로 갈 테니 진한테 전해놔라 라는 말을 했죠. 코난은 그 전화 내용을 들은 뒤 드디어 검은 조직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그 데킬라라는 인간의 근처로 가서 그 남자의 신발에 도청기와 발신기를 붙여놨습니다. 이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데킬라가 진과 워커가 있는 곳으로 자신을 안내해주리라고 생각하며 그가 화장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화장실 안에 있던 데킬라는 폭사해버렸습니다. 코난은 검은 조직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놓쳤다고 생각하여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데킬라라는 인간은 이 호텔에 누군가와 거래를 한 것 같아 보였고 그 거래를 하려고 한 대상을 찾아내면 검은 조직에 대한 단서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희망을 품었죠. 그렇게 코난은 빠르게 이 의문의 폭파 사건을 해결했고 데킬라의 거래 상대에게 당신과 거래를 하려 했던 대상은 누구냐 라는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들과 만나는 장소는 항상 정해져 있다고 말하며 어떤 카페를 말해줬습니다. 코난은 그 검은 조직의 인간들을 잡아내기 위해 바로 그 카페로 달려가는데 달려가던 중에 그 카페가 폭발해버렸습니다. 코난은 망연자실했고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 앞선 사건에서 검은 조직의 거래 상대였던 남자가 검은 조직에게 넘기려고 했던 정보는 전 세계의 뛰어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의 명단이었다는 것만을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검은 조직에 대한 몇 가지 정보만을 얻고서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코난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 탐정단 친구들이 있는 학교로 등교를 했는데 왠지 교실이 떠들썩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오늘 전학생이 온다고 하네요. 코난은 또 잼민이 하나 늘어나겠네 라는 생각을 했고 조금 뒤 담임 선생님이 어떤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자아이의 이름은 하이바라 아이, 한국어로는 홍장미라고 불리는 아이였죠. 코난은 그 여자아이가 꽤 예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코난이 생각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한 겁니다. 담임 선생님은 장미가 어디에 앉으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장미는 망설임 없이 코난의 옆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렇게 수업 시간이 끝나고 학교 시간이 됐고 탐정단 아이들이 장미에게 다가가서 친해지기 위해 말을 걸었습니다. 아름이는 장미에게 어디 사냐고 물었고 장미는 베이커 2가 22번지에 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코난은 그 말에 그 주소면 남도일인 본인의 집 근처일 텐데 어디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코난을 보며 장미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지, 플러팅인가? 아무튼 장미와 탐정단 그리고 코난은 같이 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탐정단에게 어떤 의뢰가 들어왔고 멍청하지만 나대는 건 잘하는 뭉치가 의뢰가 뭔지 확인하러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의뢰의 내용은 어떤 아이가 자신의 형이 사라졌는데 경찰도 못 찾아내서 너네가 좀 찾아달라는 내용이었죠. 상식적으로 경찰이 못 찾는데 8살째 미니들이 어떻게 찾냐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냥 넘어갑시다. 그렇게 코난 일행은 그 아이의 형을 찾기 위해 단서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 형이 사라진 사건에 검은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코난은 이 사건을 쫓다 보면 검은 조직에 관련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고 열심히 그 사건을 파헤쳐봅니다. 그 결과 그 형은 위조 지폐를 만든 일에 가담된 것 같았고 그 위조 지폐를 만드는 건 검은 조직의 인간들인 것 같다는 추리까지 해냈죠. 코난은 그렇게 추리를 한 뒤 위조 지폐를 만드는 장소까지 알아
알아내고는 지금까지 따라온 탐정단 애들한테는 위험하니까 여기서 움직이지 마라 라고 말한 뒤 전화로 경찰이 그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코난 경찰에게 그 잼민이의 형이 인질로 잡혀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히 들어가라고 말해줬는데 문득 검은 조직과 인질 그리고 돈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자 어떤 여자가 한 명 떠올랐습니다. 아무튼 코난은 신고를 한 뒤 탐정단 아이들에게 기다리라고 했던 장소로 가봤는데 탐정단 친구들은 이미 증거 찾겠다고 위조 지폐를 만드는 장소로 출발한 뒤였습니다. 코난은 다음부터 인마들을 놔두고 갈 때 어디다 묶어놔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탐정단 친구들이 갔을 장소로 뛰어갔습니다. 한편 탐정단 친구들은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무실로 가서 이곳저곳을 뒤지던 중 위조 지폐를 만드는 수상한 집단에 우두머리로 보이는 검은 원피스의 여자에게 들켜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총으로 아이들을 위협하려고 했는데 뭔가에 손을 맞고 총을 놓쳐버립니다. 그 여자의 손을 맞춘 사람은 피카츄 마냥 전기를 뿜고 있는 코난이었죠. 코난은 살인슛으로 그 여자의 동료를 쓰러뜨렸고 그 여자는 당황하며 떨어진 총을 주우려고 했는데 그 총을 장미가 잡더니 그 여자의 뒤에 있는 창문을 향해 총을 쏴버리는 걸로 그 여자를 제압합니다. 장미가 총을 쏜 지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경찰에 도착했고 그 여자와 위조 지폐를 만들려고 했던 일당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난은 드디어 조직의 인간을 잡았다라고 생각하여 그 여자에게 당신한테도 진 워커 같은 코드네임이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에 경찰은 그게 무슨 개소리냐고 일당은 위조 지폐 상습범인 은여오파다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 말을 하고 경찰은 장미가 총을 쐈다는 걸 알자 장미에게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했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장미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죠. 경찰은 애 달래기가 힘들어서 코난이 장미의 집 근처를 잘 안다고 들었으니 같이 가면서 장미를 위로해주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코난은 안 그래도 검은 조직과 관련 있는 사건인 줄 알았는데 아니란 사실을 알고 실망을 했는데 우는 여자애까지 달래주면서 집을 가야 해가지고 좀 현타가 왔습니다. 코난은 대충 집에도 다 왔겠다 여기까지 와줬으니까 알아서 가라 라고 말하며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장미가 갑자기 아포톡신 4869 라는 약을 아냐고 물어보고는 코난 네가 마신 약의 이름이란 말을 했습니다. 코난은 난 그런 약 마신 적이 없는데? 라고 대답을 했고 장미의 표정이 바뀌며 그 약은 조직의 명령대로 내가 만든 약이라고 세포의 자기 파괴 프로그램이 엉뚱하게 작용해서 신경조직을 제외한 모든 세포가 아동기대로 후퇴한다고 자신도 그 약을 먹었단 말을 했습니다. 코난은 심하게 당황하며 장미야 그게 무슨 말이니? 라는 말을 했는데 장미는 자신의 이름은 장미가 아니라 쉐리 라는 코드네임을 가지고 있다고 どう驚いた工藤新一君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난은 얘가 검은 조직의 인간인 건가? 라는 생각부터 근데 내 정체는 또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까지 들며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당황한 코난에게 장미는 베이커 2가 22번지가 어딘지 아냐고 네가 살던 진짜 집 옆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난은 그 집이면 박사님 댁인데? 라는 생각을 했고 박사님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박사님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코난의 뒤로 장미는 박사님은 다시는 전화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이제 이 세상에 박사님은 없을 거다 라는 말을 했죠. 과연 장미의 정체는 무엇이고 박사님은 진짜로 죽은 걸까요? 코난은 장미의 위협을 듣고 바로 박사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며 박사님이 죽었으면 어떡하지? 진작 좀 잘해줄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박사님 집에 가봤더니 박사님은 말짱하게 살아있었고 그냥 일좀 하느라 전화를 안 받았던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코난은 이 인간 왜 살아있지? 하면서 어이 털려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 장미가 들어왔습니다. 코난 박사님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고 박사님은 장미가 검은 조직의 일원인데 코난이 먹은 약을 먹고 어려졌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고 장미의 이름을 만들게 된 계기를 말해주려고 하는데 코난은 그딴 거 안 궁금하고 그 검은 조직의 인간이 왜 여기 와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 말에 장미가 빗속에서 남도일 집 앞에 쓰러져 있던 걸 박사님이 구해줬다고 장미가 대신 대답을 해줬습니다. 사실 장미는 그 아파톡신 4869란 약을 먹은 사람 중에서 남도일만 사망 확인이 안 돼가지고 남도일의 집에 조사원과 함께 조사를 갔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조사 때는 그냥 아무 흔적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한 달쯤 뒤 두 번째 조사를 하러 갔을 때 옷장 서랍에 있던 어린 시절에 남도일 옷이 사라진 걸 발견했다고 하네요. 장미는 예전에 동물 실험에서 쥐 한 마리가 그 아파톡신 4869란 약을 먹고 죽지 않고 성장이 후퇴된 적이 있었고 이걸 토대로 장미는 남도일이 그 약을 먹고 죽지 않고 어린 꼬마가 됐다 라는 가설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장미는 그런 남도일이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려두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조직에다가 남도일이 살아있다는 걸 알리면 무조건 죽일 게 뻔하니 조직에다가는 남도일이 사망 확인을 했다고 보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장미는 현재 조직을 배신한 상태라 그 보고도 조직에 안 믿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장미가 조직을 배신한 건 자신이 만든 약을 독약으로 쓴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조직원이 자신의 친언니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미는 조직에다가 왜 친언니를 죽였는지 물어봤지만 조직은 대답을 해주지 않았고 장미는 회사를 위해 열심히 약 연구를 해줬더니 자신의 친언니를 죽이는 걸로 보답해주는 걸 보고는 개빡쳐서 약 연구를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인재 귀한 줄 모르는 조직은 장미가 반항한다고 생각하여 독방에 가둬버렸고, 장미는 이러다가 나를 죽이겠다 싶어서 그냥 자살할 마음으로 숨겨놓은 아파톡신 4869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으려고 먹은 약이 장미를 어린아이로 만들었고, 그 덕분에 수갑에서 풀려나 좁은 쓰레기 배출구로 탈출했다고 하네요. 어려진 장미는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은 자신과 같은 처지인 남도일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남도일의 집으로 찾아왔다가 쓰러진 뒤 박사님한테 발견된 거라고 하네요. 이 말을 다 들은 코난은 감성팔이 하지 말라고 네가 만든 독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냐고 따졌습니다. 그 말에 장미는 살짝 당황하더니 독 따위는 만들 생각 없었다 라는 대답을 해줬습니다. 박사님은 코난이 너무 열이 오른 것 같아 보여서 진정시키고는 장미에게 약을 만들었으니 해독제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말에 장미는 제약회사에 화재가 났다는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약에 관련된 자료는 연구소에 있는데 조직을 배신한 장미가 약에 대한 폭로를 할까봐 조직의 시설들을 다 끝장낸 것 같단 말을 했습니다. 아마 조직은 지금 장미가 어려진 것도 모르고 계속 장미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젠가 조직도 약의 효과 중에 대상을 어려지게 만드는 현상을 알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장미의 어린 시절 모습을 알고 있는 조직은 장미를 찾아내게 될 건데 자신을 여기서 쫓아낼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말에 코난은 장미가 들키면 어려진 코난 본인도 들키게 될 테니 그냥 이대로 초등학생으로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대충 둘의 싸움이 정리가 된 것 같자 박사님은 장미에게 너네 부모님은 안전하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말에 장미는 자신의 부모님은 조직원이었는데 장미가 태어나자마자 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가족이라곤 자신의 언니밖에 없었는데, 장미는 조직의 명령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장미의 언니는 그냥 평범하게 일본에서 살았어가지고 엄청 자주 만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장미의 언니는 장미를 조직에서 빼내기 위해 조직에서 하는 일에 손을 대기 전까지는 평범하게 살았다고 하네요. 이 말을 하던 장미는 언니가 여행 갔다가 찍었던 사진이 있는 디스켓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 사진들을 다 보고 언니한테 다시 디스켓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디스켓을 돌려보내면서 약의 자료가 담겨있던 디스켓도 사라졌었다고 합니다. 코난은 아마 언니한테 보낸 디스켓 중에 약의 자료가 담긴 것도 있겠다 라고 말했고, 장미는 언니와 같이 여행을 간 교수님에게 그 디스켓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코난은 그 교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고, 장미는 히로타 마삼이라는 교수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사님은 바로 그 교수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코난은 저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사님은 교수님과 대화를 하던 중 교수님이 그 언니라는 학생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서 장미에게 언니의 이름을 물어봤고, 장미는 언니의 이름은 미야노 아케미, 한국어로는 안제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안제이를 아는 것 같았고 여행 사진이 든 디스켓과 함께 이상한 디스켓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난은 그 이상한 디스켓이 약의 자료가 있는 디스켓이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3시간 뒤에 교수님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코난 일행은 마사미 교수님의 자택으로 출발을 했고, 차를 타고 가며 코난은 박사님에게 본명하고 나이도 안 가르쳐주는 저 여자애를 너무 믿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마사미란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지? 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얼마간을 달려 마사미 교수님의 댁에 도착을 했는데, 마사미 교수님은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바람에 코난은 경찰을 불렀고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던 코난은 장미에게 혹시 검은 조직 녀석들이 디스켓을 가져가기 위해 이곳에 온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했고, 장미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데이터를 찾으러 몰래 숨어 들어왔다가 교수님에게 들켜서 교수님을 살해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말을 했죠. 그렇게 계속 조사를 하던 중 전화기에 자동응답기에 들어있는 음성 녹음을 듣게 됐는데, 그 녹음 중에는 음성 변조를 한 워커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진짜로 디스켓을 가지러 왔다면 본인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를 현장에 그대로 둘 리도 없고 이런 살인사건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먼저 테이프를 찾아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은 조직원들은 아직 이곳에 오지 않았고 조만간 이곳에 올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아무튼 코난은 아직 조직원들이 오지 않았으니 약의 자료가 든 디스켓은 멀쩡하다는 소리니까 이 살인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고 그 디스켓을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을 풀고 있는 코난을 보며 장미는 어려지기 전 언니와 카페에서 만나 했던 얘기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때 언니는 유명한 탐정사무소에 사는 코난이란 꼬마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꼬마는 어린애이면서 어른스러운 것 같단 말을 했었죠. 그 말을 듣고 장미는 언니에게 요즘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위험한 일을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그 말에 언니는 시오 너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제 약 같은 거 그만 만들고 애인이나 좀 만들어라 라는 말을 했었죠. 그리고 장미는 10억엔 강도단을 범인 중 한 명이 자살을 했다 라는 신문기사를, 그리고 그 신문기사의 사진에 찍혀있던 코난의 모습까지 회상을 했죠. 그럼 회상을 한 뒤 사건을 풀고 있는 코난에게 이 사건은 아무리 봐도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이 사건은 이미 게임 오버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코난은 웃으며 이 세상에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는 단 한 가지도 없어 라는 말을 했죠. 그 말을 한 직후 코난은 박사님의 목소리를 빌려 진짜로 사건을 해결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건을 해결하는 걸 본 장미는 저 정도의 추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니의 근처에서 언니를 구하지 못한 코난이 원망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코난에게 10억엔 강도 사건 때의 주범인 히로타 마사미는 이번에 돌아가신 마사미 교수님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왜 자신의 언니는 구해주지 않았냐고 물어봤습니다. 코난은 그 말에 자신이 구하지 못한 안제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처절하게 우는 장미를 보며 이게 얘의 진실된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이 친구를 굳이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경찰이 디스켓을 조사를 끝낸 뒤 박사님에게 다시
다시 디스켓을 보내줬고 장민은 디스켓에 암호를 입력하여 디스켓에 들어있는 약에 대한 정보부터 연구에 뒷돈을 대던 사람들 이름까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디스켓을 열자 나이트 바론, 한국어로는 어둠의 남자기라고 불리는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아마 조직의 컴퓨터가 아닌 곳에서 이 디스켓을 열려고 하면 바이러스가 퍼지게끔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것 같았죠. 그렇게 디스켓 안에 모든 정보가 날아가 버렸고 장미와 코난은 별 수 없이 다음 기회를 노려보기로 합니다. 그 후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코난과 장미는 여러 사건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여러 번 헤쳐나가면서 장미는 코난을 의지하고 코난은 장미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어왔죠. 그렇게 나름 평범한 하루하루가 지나가던 와중 장미는 하교하고 있는 자신을 검은 조직에 지니 소름 돋게 쳐다보고 있는 악몽을 꾸게 됩니다. 나름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던 장미에게 이 꿈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학교에 가서도 계속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민한 상태가 됐고 탐정단 아이들이 별 뜻 없이 한 말에도 과민 반응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코난은 하교를 하며 풀 죽어 있는 장미에게 여긴 내가 있을 곳이 못 돼, 아이들이 말려들지 않게 하려면 당장 여길 떠나야 돼 라는 걱정을 왜 하고 있는 거냐고, 약 때문에 어려졌다는 건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 위험해지면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어린아이 노릇이나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장미는 살짝 위로가 되면서도 조직의 위험성에 대해 코난이 잘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진이 타고 다니는 포르쉐를 발견했고 그 차를 신기해하면서 보고 있는 코난에게 그 차는 진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난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박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건 몇 가지를 가져와 달라고 말했습니다. 코난은 박사님에게 몇 가지 물건을 받은 뒤 진의 차로 보이는 포르쉐의 문을 따고 그 안에다가 발신기와 도청기를 설치했습니다. 장미는 임마 이거 이 차가 진 거 아니면 어쩌려고 이러나 싶었는데 건너편에서 진과 워커가 다가오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코난과 장미는 빠르게 도청기와 발신기를 설치하고 근처에 숨었고 그 사이 진과 워커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진은 차 주위에 발자국이 많다는 걸 처음에 의심했지만 워커가 형님 차가 신기해서 구경이라도 했나 보네요 라는 말을 해서 의심을 거뒀습니다. 이 새끼들이 비밀 조직인데도 이렇게 튀는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구경하게끔 만드는 게 정상적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무튼 코난은 발신기로 그 녀석들의 위치를 보면서 도청기로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 것 같았고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 목표물은 18시 정각에 시티호텔에 나타날 것이고 그 목표물을 피스코란 인간이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목표물을 제거할 때 아파톡신이라는 약을 사용해도 된다 라는 말을 하는 걸 도청하게 됩니다. 진은 이런 전화를 하고 있던 중 차에 떨어져 있는 젓갈색 머리카락을 발견했고 차에 붙어있는 발신기와 도청기도 확인하게 됩니다. 진은 젓갈색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건 얼마 전에 조직을 배신하고 떠난 쉐리밖에 없을 테니 쉐리가 이 차에 와서 도청기와 발신기를 설치한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이렇게 진이 쉐리의 흔적을 찾은 사이 코난은 진이 도청기와 발신기를 부쉈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도청으로 몇 가지 정보를 들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코난은 그들이 시티호텔에서 피스코란 자에게 암살을 명령했으니 그 살인을 막기 위해 시티호텔에 가기로 했습니다. 장미는 너무 위험한 것 같으니 그 호텔에 가지 않겠다고 했고 코난은 안 그래도 위험해서 장미는 안 데리고 갈 생각이었다고 박사님이랑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살인사건은 못 막더라도 이번에 조직이 그 아파톡신 486이라는 약을 쓸 수도 있다고 했으니 그 약만은 구해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장미는 독약을 만들었다는 것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직이 그 약을 쓸 수 있다고 하여 그냥 코난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한편 진은 피스코에게 조직을 배신한 쉐리라는 여자가 시티호텔로 가고 있을 거라고 컴퓨터로 얼굴을 대조해보라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완의 명탐정 이란 약을 쓰는 건 피스코 당신 마음이고 쉐리를 발견하면 머리를 가져오란 말을 하고 있었죠. 몇 분의 시간이 흐르고 코난과 장미는 피스코가 나타날 거라는 시티호텔의 추모회장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추모회장에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 장미가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았죠. 코난은 장미에게 괜찮냐고 물어봤고 장미는 자신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다 총에 맞는 꿈을 꿨다고 자신은 그냥 가스실에서 처형당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약한 소리를 하자 코난은 장미에게 자신의 안경을 씌워주며 이걸 끼고 있으면 절대로 정체가 탈로 안 날 테니 걱정 마라 라는 말을 했죠. 장미는 이렇게 코난이 위로해준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장미를 안심시킨 코난은 이곳에 있는 수많은 건물들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조직의 목표물로 의심되는 사람도 확인한 뒤 경찰에게 이 추모회장에서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여 경찰들도 이 추모회장에 대기하도록 만들었죠. 코난은 이렇게 경찰까지 있으니 피스코가 절대 살인을 못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진행자가 슬라이드를 보여주겠다고 하며 회장의 불을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불을 꺼버리는 바람에 검은 조직이 노릴 것 같은 목표물이 시야에서 사라졌고 그를 찾아보던 중 갑자기 플래시 같은 것이 터지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코난의 머리 위로 손수건이 떨어졌습니다. 조금 뒤 바로 불이 켜졌고 불이 켜지자 검은 조직의 목표물로 보였던 인간이 샹들리에 맞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회장은 삽시간에 혼란에 빠졌고 코난은 피스코의 범행을 막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우선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회장 안에 있던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코난 역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미가 코난의 손을 잡아
끌며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건 무의미하다고 이곳을 탈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코난이 아까 샹들리에가 떨어지고 불이 켜지기 전에 보라색 손수건이 떨어졌다고, 지금 이 추모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의 색깔은 모두가 다르니까 이 보라색 손수건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조사한 뒤 이 보라색 손수건을 받은 사람 중 현재 손수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을 찾아내면 범인이 금방 밝혀질 거란 말을 했죠. 코난이 이 말을 한 뒤 장미와 함께 안내데스크로 가기 위해 추모회장에서 나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문 밖에서 수많은 기자들이 안에서 사망자가 나왔는데 사실이냐고 말하며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플래시를 터뜨린 동안 수상한 인물이 장미의 얼굴을 봐버렸고, 그 수상한 인물은 가지고 있는 노트북 같은 것으로 쉐리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코난은 기자들을 어떻게든 뚫고 안내데스크로 간 뒤 보라색 손수건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코난은 그 명단에 있는 7명 중에 피스코가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추모회장의 문이 열리며 추모회장에 있던 많은 인원들이 물밀듯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안내데스크 앞은 혼잡 상황이 됐고 코난은 잠시 장미를 놓쳐버렸습니다. 장미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코난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누군가가 장미를 뒤에서 잡은 뒤 그녀를 기절시켜버렸죠. 장미는 한동안 정신을 잃었다가 코난이 부른 소리에 깼고, 깨어나 보니 이곳은 술창고 같은 곳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코난은 호텔 앞에 세워둔 박사님의 차 안에서 안경에 내장된 마이크에 주파수를 맞춰서 장미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코난은 장미에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었고, 장미는 피스코란 조직원에게 자신이 납치당한 것 같다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장미는 일단 피스코는 지금 이곳에 없고 나갈 문은 잠겨있다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피스코란 조직원이 자가진 자신을 납치했다는 건 이미 자신의 신원이 들켰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만약 여기서 운 좋게 탈출해서 코난과 박사님에게 돌아간다고 해도 이틀도 안 가서 검은 조직이 자신을 찾아낼 게 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은 비밀 유지를 위해 장미와 관계된 사람들은 모두 죽일 게 뻔하니 두 번 다시 코난과 박사님을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약에 대한 정보를 코난에게 말해주기로 결정합니다. 장미는 코난에게 아파톡신의 AP는 아포토시스라는 프로그램 세포살을 뜻한 말이다. 세포는 자신을 죽이는 기구를 가지고 있고 그걸 억제하는 시그널에 의해 생존하고 있는데, 이 아포톡신 4869란 약은 아포토시스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세포 증식 능력도 높여준다는 정보를 말해줬죠. 코난 장미에게 왜 그런 정보를 말하냐고 물었고, 장미는 다시는 이건 못 전할 수도 있으니까 피스코가 돌아오기 전에 얘기를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코난은 장미가 사라진 다음 반장님에게 남도일의 목소리로 보라색 손수건을 받은 7명을 시티호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아달란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전한 뒤 피스코라든가 다른 조직원이 장미에게 나타나지 않은 걸 보면 그 피스코란 인간이 형사들에게 잡혀 조사를 받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그 7명 중에 피스코가 있을 것 같단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스코는 먼 곳에다가 장미를 감금했을 것 같진 않으니 장미가 있는 곳은 호텔이 아닐 테고, 코난이 살인의 증거를 찾아내서 경찰에다가 피스코를 넘기기만 한다면 장미는 무사할 수 있다는 말을 해줬죠. 코난은 장미에게 자신이 범인을 밝혀내는 동안 혼자 힘으로 거기를 탈출할 방법을 찾아보란 말을 했고, 장미는 탈출구라고 할 만한 건 난로 굴뚝밖에 없는데 어린아이의 몸으로 올라가는 건 힘들 것 같단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코난은 장미에게 네가 갇힌 곳이 술창고라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파이칼이라는 술이 있는지 물어보고는 있으면 그걸 마시라고 전했습니다. 옛날에 코난도 감기에 걸려있을 때 파이칼이라는 술을 마시고 원래 모습인 남도일로 돌아간 적이 있었으니까 장미 역시 지금 감기 기운이 있으니 파이칼을 먹으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였죠. 장미는 뭔지 모르겠지만 코난의 말대로 그 파이칼이라는 술을 마셨고, 안 그래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술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점점 몸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코난이 타있는 차 앞으로 진의 포르쉐가 나타났고 진과 워커가 내린 뒤 어딘가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난 장미에게 빨리 난로 안으로 숨으라고 했는데 장미는 몸에 이상을 느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그렇게 얼마 뒤 진이 장미가 있는 술창고 같은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과 워커는 피스코와 만나기로 했지만 연락이 없어서 피스코의 컴퓨터에 있는 발신기의 위치를 보고 왔는데 이곳에도 피스코가 없다는 걸 알고 일단 호텔을 빠져나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술창고 같은 곳을 빠져나가기 전 진이 뭔가 난로를 의미심장하게 본 뒤 방을 나갔습니다. 한편 장미는 파이칼의 효과 덕분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뒤 방에 있던 청소부 옷을 입고 난로 안에 숨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장미는 진과 워커가 나가는 소리를 듣고는 굴뚝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난은 그 사이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던 중 결정적인 단서를 알아냈고 추모회장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의 트릭과 누가 범인인지도 대충 알아내게 됩니다. 코난은 피스코의 정체도 알아냈겠다 장미를 데리러 가기 위해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장미는 굴뚝을 올라와서 건물의 옥상 같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온 순간 장미는 등 뒤에서 총을 맞아버렸습니다. 총을 쏜 사람은 바로 검은 조직의 진이었죠. 진은 사실 난로 옆에서 장미의 젓갈색 머리카락을 찾았고 난로 안에서 떨리는 쉐리의 숨소리를 들었었습니다. 진은 그 난로 안에서 쉐리를 죽여도 됐지만 이렇게 눈 내리는 아름다운 곳에서 쉐리의 최후를 보기 위해 존버한 거였죠. 한편 코난은 안내데스크
안다데스크에서 장미가 있을 만한 곳을 물어봤고, 안다데스크의 사람들은 곧 개장할 건물에 창고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술창고 같은 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난은 거기에 장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박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은 코난에게 옥상에서 장미가 총을 맞았다고 빨리 가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코난이 달려가고 있는 동안 장미는 진에게 수많은 총상을 입었죠. 진은 쉐리에게 어떻게 가스실에서 빠져나온 건지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었지만 아무리 총을 쏴도 쉐리가 불지를 않아서 그냥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하던 중 갑자기 팔에 마비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팔을 봤는데 웬 침이 박혀 있었습니다. 진은 점점 퍼져오는 마비 기운에 쓰러졌고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굴뚝으로 들어가란 말을 했습니다. 워커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총을 쐈고 그렇게 워커와 진이 한눈을 파는 동안 쉐리는 굴뚝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진은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다가 이대로라면 본인이 쓰러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퍼져오는 마비 기운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팔에 총을 쏴버렸습니다. 그때 굴뚝 안으로 들어갔던 장미는 파이칼의 효과가 다 돼버리는 바람에 다시 작아지게 됐고 작아진 장미 앞으로 피스코가 다가왔습니다. 피스코는 넌 어렸을 때라 기억나진 않겠지만 과학자였던 너네 부모님과 나는 절친한 사이였다. 그래서 개발 중인 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 이 정도의 진전이 있을 줄은 몰랐다. 사고산 네 부모님도 저승에서 기뻐할 거다. 하지만 이건 명령이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하고 쉐리에게 총을 쏘려고 했는데 코난이 목소리를 변조한 채로 피스코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코난은 피스코에게 추모회장에서 목표물을 없앴던 트릭을 말해주며 피스코의 범행을 낱낱이 밝혀줬습니다. 피스코는 소음기를 낀 총을 손수건으로 덮고 총알을 발사할 때의 불빛을 가린 뒤 샹들리에를 쏴서 피해자를 죽인 거였죠. 피스코는 자신의 범행이 다 들키자 넌 누구냐고 물었고 코난은 피스코의 앞으로 나오며 에도가 코난 탐정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피스코는 당황하며 그럼 경찰에게 지시를 내린 게 꼬만 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코난은 그 말을 무시하고 어떻게 경찰 조사 중에 당신이 잃어버린 보라색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냐고 그것 때문에 경찰이 당신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피스코는 그건 네가 알 필요 없다고 어차피 넌 여기서 죽을 거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코난은 당신 발밑에다가 알코올 도수 96도의 독한 술을 뿌려놨다고 그 술이 기와에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창고에서 불이 났고 혼란을 틈타 코난은 장미를 얻고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피스코는 그것도 모르고 코난을 찾아다니던 중 굴뚝에서 나온 진과 마주칩니다. 진은 피스코에게 총구를 들이대며 당신이 천장을 향해 총을 겨눈 사진이 카메라에 찍혔다고 내일 신문에 당신의 신원에 대한 것들이 나올 테니 비밀 유지를 위해 당신을 죽여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피스코는 자신을 죽이면 쉐리를 찾을 수 없을 거고 지금까지 보스를 위해 봉사한 나를 죽이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진은 그 말에 애석하게도 보스가 당신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말하며 피스코를 죽여버렸죠. 그 사이 코난과 장미는 박사님의 차를 타고 그곳을 빠져나가고 있었고 차를 타고 가며 코난은 장미가 난로에 두고 온 안경으로 대화를 엿들은 결과 진이 피스코를 죽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들은 뒤 진이 어떻게 마취침을 맞고 움직일 수 있었는지도 신경이 쓰였고 진이 장미의 머리카락만 보고도 누구인지 알아보고 이 추모회장에 나타날 것도 추리한 걸 보면 진이 장미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건 역시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코난은 장미의 마음을 알기 위해 장미에게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봤습니다. 장미는 자신이 이 거리에 숨어 있다는 게 들통난 이상 너네 곁에 남을 수가 없다고 내일이라도 당장 사라져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들은 코난은 진이라면 이런 장미의 마음도 읽을 테니 진은 더 이상 이 거리를 수색할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여 장미가 이곳에 있어도 안전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진은 장미의 이런 마음을 읽었고 코난의 예상대로 이 거리에서 쉐리를 찾지 않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 뒷자리에 앉은 크리스 빈야드 코드네임 베르무트란 여자에게 말을 걸었죠. 그 베르무트란 여자는 피스코를 도와주기 위해 추모회장에 간 거였습니다. 피스코에게 보라색 손수건을 건네준 것도 베르무트였고 그 덕분에 피스코가 경찰 조사에서 풀려난 거였죠. 근데 베르무트는 그 쉐리란 여자를 구해줬던 남자에 대해 신경이 좀 쓰였습니다. 그래서 베르무트는 크리스 빈야드라는 배우의 일은 휴업을 하고 일본에서 잠시 쉬기로 결정을 하죠. 그렇게 다음날이 됐고 장미는 대충 치료를 받은 뒤 코난에게 우리의 정체를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습니다. 코난은 장미의 그 말에 그건 다시 말해서 녀석들을 반드시 깨부숴야 된다 라는 말도 된다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검은 조직과의 강렬한 재회를 한 둘은 좋든 싫든 언젠간 조직과 다시 만나게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됐습니다. 과연 검은 조직은 어떻게 다시 둘과 재회하게 될까요? 그렇게 검은 조직과의 강렬한 만남을 겪은 뒤 코난의 주변에 수상한 인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건 테이탄 고등학교의 영어 교사인 조디 센티밀리온이라는 인물이었죠. 이 인물은 미국에서 온 외국인이었는데 코난을 보며 쿨가이라고 부르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조디는 그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관심 있는 표적을 하나 찾아냈고 모습을 바꾸고 당당히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표적명을 로튼 애플, 즉 썩은 사과라고 하고 싶단 말을 했죠. 한편 검은 조직의 진과 워커는 어떤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웨이터가 나타나서는 둘에게 술을 전달했는데 진이 그 웨이터가 준 술잔에다가 피고 있던 담배를 넣더니 웨이터의 머리를 부여잡고
무슨 수작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원래 진의 인성이 별로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냥 음료 갖다 주러 온 웨이터한테도 칼을 들이대는 걸 보니 정말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사실 이 웨이터는 지난번 검은 조직과 재회를 했을 때 피스코를 도왔던 베르무트란 조직원이 변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베르무트는 그냥 진에게 장난친 거였다 라고 말했고, 진은 베르무트에게 물건은 찾았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베르무트는 여자는 감추는 게 있어야 아름다운 법이다 라는 말을 하며 대답을 회피했죠. 이 조직원들이 이런 대화를 나눈 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코난과 탐정단 일행은 버스를 타고 스키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스키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코난은 심심한데 사건 안 일어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악랄한 연쇄살인마의 마음은 잘 읽는 장미가 코난에게 심심하냐고 혹시 검은 조직 인간들이라도 만나고 싶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코난은 장미에게 심심하면 죽고 싶어하는 인간도 있냐고, 이런 데서 검은 조직원을 만나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지나가서 뭐지? 검은 조직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미는 검은 옷 입은 사람만 보면 검은 조직원이라고 생각하는 코난을 보며 이 새끼 장례식장 가면 환장하겠네 라는 생각을 하며, 저 사람은 검은 조직원이 아니라고 자신은 조직에 있는 사람이 풍기는 특유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코난은 어디서 개소리를 하고 있어, 피스코 때는 맞지도 못했으면서 말이야 라고 말했는데, 장미는 그때는 피스코보다 더 강렬하고 소름 돋는 인간이 있던 것 같아서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말을 못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한 직후 장미는 그 강렬하고 지독한 검은 조직원의 냄새를 맡아버렸습니다. 장미는 패닉이 온 상태로 코난에게 자신을 숨겨달라 말했고, 장미가 그 말을 한 직후 테이탄 고등학교에서 양호 선생을 하고 있는 아라이드 토모아키, 한국어로는 황시준 선생님과 조디 센티밀리온이 버스에 탔고 코난과 탐정단 일행에게 인사를 했죠. 그리고 그 뒤로 비닐을 쓰고 기침을 하고 있는 어떤 남자도 탔습니다. 코난은 불안해하고 있는 장미를 보며 누가 검은 조직의 인간인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키복을 입은 남자들이 총으로 승객들을 위협하며 움직이지 말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승객들을 위협하며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동료를 석방시키란 말을 했죠. 코난은 이들의 행동을 보고 얼마 전에 보석상을 턴 강도단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강도단이자 버스 탈취범들은 자신들에게 반항하지 못하도록 승객들을 위협하고 있었는데, 조디 선생님이 탈취범 중 한 명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는 실수인 척 탈취범에게 다가가서 영어로 사과를 했습니다. 영어 울렁증이 있던 탈취범은 그냥 조디 선생을 앉혔고, 조디는 코난을 보며 스릴 있다며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코난은 이거 제정신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난은 탈취범이 한눈을 판 사이 반장님한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탈취범이 다가와서 코난을 제압하고는 전화기를 뺏어가 버렸습니다. 코난은 보이지도 않는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알아낸 거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맨 뒷자리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행동을 보고는 앞에 있는 탈취범에게 알려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탈취범들은 경찰에게 자신의 동료를 석방시키겠다는 연락을 듣고는 동료의 안전이 확인되면 인질 2명을 풀어주겠다는 말을 한 뒤 버스에다가 자신들이 들고 온 스키 가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코난은 이 스키 가방이 수상해서 확인을 하려던 순간 탈취범 중 한 명이 또 너냐고 죽고 싶어서 환장한 것 같으니 죽여주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황시준 선생이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러냐고 하면서 탈취범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또 다른 탈취범이 총이 저 가방에 맞을 수도 있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말하고는 둘을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코난은 이 대화를 듣고 이 스키 가방에 폭탄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과 역시나 맨 뒷자리에 이 탈취범의 동료가 있다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편 장미는 이 버스 안에 있는 소름 돋는 검은 조직의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고, 장미는 왜 이곳에 조직원이 있는지 의문을 느끼며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면 코난을 비롯한 모두가 죽을 수도 있으니 제발 안 들키길 바라며 마음조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장미를 본 조디는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우리가 곧 구해줄 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난에게 그 여자아이의 이름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장미가 코난의 손을 꽉 잡았고, 코난은 장미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길 바라는 것 같아서 조디에게 그냥 모르는 애인데 우연히 옆에 앉은 거라고 말을 했죠. 조디는 그런 장미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봤고, 코난은 장미를 안심시켜야 하긴 하지만 우선 이 버스 탈취 사건부터 해결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고, 맨 뒷자리에 앉은 3명 중 누가 버스 탈취범의 동료일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탈취범은 석방된 자신의 동료와 통화를 한 것 같았고, 통화를 한 뒤 버스 기사에게 어떤 터널에 들어가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황시준 선생과 비닐 쓴 남자에게 앞으로 나오란 말을 했죠. 코난은 이런 탈취범의 행동들을 보고 누가 이 인간들의 동료인지, 그리고 어떻게 버스에서 탈출할지도 추리해냈습니다. 추리가 끝난 코난은 립스틱을 빌려달라는 메모를 적어서 조디에게 전달을 했고, 조디는 바로 코난에게 립스틱을 전달해줬습니다. 이런 코난의 행동을 같은 버스 안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던 베르무트는 코난이 그 립스틱으로 뭘 할지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뒤 버스는 터널에 들어갔고, 탈취범들은 자신의 스키복을 벗어서 황시준과 비닐 쓴 남자에게 입으라고 주고는 우리가 석방된 승객인 것처럼 버스에서 내려서 도망치는 동안 시간을 벌고 있으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시사항을 안 들을 수 있으니 인질을 한 명 데려가겠다 라고 말하고는 맨 뒷자리에 껌 씹고 있는 여자를 불렀죠. 코난은 탈취범들의 이런 행동을 보며 탈취범이 인질로 데려간 저 여자가 탈취범들의 동료고, 셋이서 버스에서 내린 다음 스키 가방에 든 폭탄을 폭발시켜서 승객들의 입을 막을 생각이란 걸 추리해냈습니다. 코난은 이 모든 걸 예상한 뒤 탐정단 배지로 아이들에게 작전을 지시했고, 버스가 터널에서 빠져나온 순간 폭탄이 든 스키 가방에 스탑이란 글자를 적어서 버스 기사가 보게끔 들어올렸습니다. 그 메시지를 본 버스 기사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서
떠있던 탈취범들은 중심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쓰러진 탈취범 중 하나를 비니 쓴 남자가 제압하려고 한 순간 코난이 마취침으로 재워버렸고, 코난은 황시준 선생에게 탈취범의 동료인 여자가 차고 있는 시계가 기폭장치니까 그 여자의 양팔을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탈취범이 코난에게 총을 겨누려고 했는데 조디가 그 탈취범을 제압했고, 탈취범은 조디에게 총을 쏘려고 했지만 왜인지 총은 발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전에 조디가 탈취범을 넘어뜨리고 미안하다고 하며 총에다가 안전장치를 걸어놨어서 발포가 안 됐던 거였죠. 탈취범은 당황하며 조디에게 당신 정체가 뭐냐고 물었고, 조디는 Shh, it's a big secret. I'm sorry, I can't tell you. A secret makes a woman.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소동이 있던 와중 탈취범의 동료인 여자가 급브레이크 때문에 기폭장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앞으로 30초도 안 남았단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 있던 모든 승객들이 내렸고, 코난은 아이들 데리고 나가던 중 곁에 장미가 없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장미는 여기서 살아나간다고 해도 경찰 조사받을 때 조직원과 마주칠 거라고 생각했고,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면 여기서 자신이 죽어야 된다 라고 판단한 거였죠. 이렇게 장미가 삶을 포기한 그때 버스의 뒷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가 장미의 손을 잡고 버스의 뒷창문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버스 안에 있던 장미를 구한 건 코난이었고, 장미를 구한 코난은 경찰에게 장미가 많이 다쳤다고 박사님과 탐정단 애들과 함께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미에게 도망치지 마. 네 자신의 운명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라는 말을 했죠. 이렇게 장미는 조직에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르는 곳에서 벗어났고, 코난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비닐 쓴 남자가 혼잣말로 목표물이 나타나지 않아 후일 다시 조사를 재개하겠다, 이상 이라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수상한 남자 역시 경찰 조사를 받았었는데, 코난은 조사를 받으며 이 남자의 이름이 아카이 슈이치, 한국어로는 이상윤이라는 걸 듣게 됩니다. 과연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런 일이 있고 코난은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여러 정보들도 얻었습니다. 우선 검은 조직의 진이 왼손잡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이상윤이라는 남자가 묘하게 본인과 장미주의를 얼쩡거린다는 점, 그리고 사건에서 마주친 제임스 블랙이라는 남자가 이상윤과 같이 다니고 있으며 이상윤이라는 남자는 긴 머리를 자르고 자신을 찬 애인을 후회하게 해주겠다 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난은 비닐 쓴 이상윤이라는 남자를 경계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에서 사람들이 비닐 쓴 남자를 봤다 라고 하는 바람에 혹시 그거 이상윤인 건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코난 본인뿐만 아니라 미란이도 그 비닐을 쓴 남자를 아는지 그 비닐 쓴 남자가 자신이 아는 남자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코난은 미란이가 왜 그 남자를 알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냥 착각이겠거니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 후 코난은 또 다른 사건에서 신영사님에게 유명한 탐정이 지금까지 다룬 모든 사건의 조서가 경찰청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적이 있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라진 조서들은 어젯밤에 본청으로 돌아왔던 걸 보면 누군가가 유명한 탐정을 은밀히 조사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을 했죠. 코난은 그 조서들이 사라진 게 언제냐고 물었고, 신영사님에게 버스 납치 사건이 있던 그날 사라졌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코난은 그 말을 듣자마자 비닐을 쓰고 있던 이상윤을 떠올립니다. 신영사님은 아마 유명한 탐정에게 원한을 품은 누군가가 유명한을 노리는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 코난은 조서를 훔친 게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노리는 건 유명한이 아닌 자신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문득 경찰 조서를 훔친 것까진 이해가 가는데 왜 그 조서를 일부러 돌려보낸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마 범인은 누군가를 불러내려는 함정을 판 것 같았고, 아마 불러내려는 건 유명한을 조종해 사건을 풀고 있는 남도일 자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기묘한 일에 대해 생각을 하던 코난은 박사님과 이 일에 대해 상담을 해봤고, 상담을 하던 중 피스코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피스코는 살해를 할 때 손수건을 쓰는 바람에 손수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손수건이 있던 걸 보면 그 추모 회장에 동료가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 유명인들 중 딱 한 명 모습을 감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크리스 빈야드라는 미국 영화 배우였죠. 이걸 단서로 그 크리스 빈야드라는 인물이 검은 조직의 인물일 수도 있겠다 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었고, 박사님에게 크리스 빈야드의 팬사이트에 들어가서 크리스 빈야드의 정보에 대한 걸 모아달라는 부탁을 했죠. 며칠 뒤 박사님은 진짜로 크리스 빈야드에 대해 조사를 해왔습니다. 크리스 빈야드는 유명 배우 샤론 빈야드의 딸인데 베일에 쌓여있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촬영 이외의 일로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게 자신의 어머니인 샤론 빈야드의 장례식 날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날 기자들이 크리스에게 여러 질문들을 퍼부었는데, 크리스는 어머니의 관을 등지고 A secret makes a woman. 이 말을 중얼거렸다고 하네요. 이렇게 크리스에 대한 정보를 얻은 이후 다른 사건에서 코난은 조디 선생과 함께 사건을 해결했는데, 조디 선생이 미국에는 진짜 뜻하고는 별개의 특별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많다고, 화이트하우스는 대통령의 관저, 타원형의 사무실을 가리키는 오벌 오피스는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사무국이라는 뜻을 가진 뷰로 라는 것은 FBI를 가리킨다고 말을 해준 걸 단서로 사건을 쉽게 해결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 조디는 슬슬 사과를 딸 때인가? 라는 말을 중얼거렸고, 그 뒤의 장면에서 베르무트라는 조직원이
진에게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썩은 쉐리주로 잔을 부딪히게 될 그날까지 답을 준비해달라 라는 메일을 보내고는 자신의 다트판에 꽂혀있는 여러 장의 사진들 가운데 쉐리의 사진에 다트를 꽂아 넣었죠. 이렇게 조디가 수상한 행동을 여러 번 하는 바람에 코난은 나름 조디를 좀 의심하고 있었는데 박사님에게 코난의 사정을 들은 하인성은 그 조디란 선생의 집에 가서 조사를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조디의 집에 쳐들어간 둘은 조디와 조디의 집을 조사해봤죠. 조사 결과 하인성은 조디가 일본어를 잘하는데 못하는 척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고 그 조디란 선생이 하인성과 코난의 사진을 몰래 찍는다는 것과 자신들이 오기 전에 이미 목욕을 끝냈었는데 목욕한 척을 하며 시간을 벌었던 걸 보면 코난과 하인성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치웠다라고 추리까지 해냈습니다. 하인성은 조디란 인간이 이렇게 수상한 인물이긴 하지만 크리스 빈야드란 인물과 너무 다르게 생겨서 의심하지 말라고 말했죠. 사실 코난은 조디 선생뿐만 아니라 2명 더 수상한 인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이 진짜 얼굴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편 조디는 집에서 자신이 모아온 코난과 남도일 그리고 하인성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보면서 의미심장하게 웃고 있었죠. 검은 조직원의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 과연 코난 주변에 모인 수상한 인물들 중 누가 검은 조직원일까요? 이렇게 여러 사건이 있고 난 뒤 코난은 평소처럼 사건이 발생해서 그걸 풀고 있었는데 미라니가 감기 기운 때문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코난은 열심히 미라니를 간호했고 열심히 간호한 덕분인지 미라니가 병실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미라니는 뭔가 여러 가지가 생각난 것 같았죠. 그렇게 미라니가 깨어나고 다음날 코난은 남도일의 목소리로 미라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미라니는 저번에 뉴욕 갔을 때 일이 다 기억났다는 말을 했습니다. 도일이는 미라니에게 그때의 사건은 안 좋은 기억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굳이 기억하는 게 미라니한테는 안 좋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미라니는 덕분에 좋은 일도 생각났다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미라니는 그때 뉴욕에서 봤던 장발의 남자가 최근에 알게 된 비니슨 남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FBI와 같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냈죠. 그리고 도일이가 말하길 미라니와 도일이를 위협했던 은발의 연쇄살인마는 자기 흔적을 지우고 도망가려다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누구에게 살해당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살이라고 발표했고 아직도 그 은발의 남자가 누구에게 죽은 건지는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그 후 코난은 잠시 가출했던 세모를 쫓다가 연쇄살인마 누마부치 키이치로 한국어로는 김원일이라는 인간도 마주하는데 장미가 말하길 이 인간도 조직원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말단 조직원은 쓸모도 없어서 아포톡신 4869의 실험체로 쓰일 뻔하다가 도망치게 되고 조직원들에게 살해당하기 싫어서 연쇄살인을 벌인 안타까운 놈이긴 하지만 이렇게 또 새로운 조직원을 만나긴 했었죠. 이렇게 코난은 지금까지 진, 워커, 마사미, 데킬라, 피스코, 김원일, 장미까지 총 7명의 검은 조직원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금을 모아서 이상한 약을 제조하고 유능한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모으고 있다는 정보를 얻은 상태였죠. 그런 와중에 유명한 탐정사무소로 프로그래머가 실종됐다는 의뢰를 들고 3명의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남자는 이타쿠라 스구루라는 프로그래머로 일할 때 누군가 자신을 건드리는 게 싫어서 자주 잠수를 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 이타쿠라라는 사람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더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근데 최근에 눈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래픽 쪽은 안 건드리고 시스템 개발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은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면 혹시 납치당한 거 아니냐고 물어봤고 같이 온 남자 중 한 명이 잘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2년 전쯤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정으로 빼입은 코수염 나고 사투리를 쓰는 덩치 큰 남자가 이타쿠라의 사무실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합니다. 코난은 그 인물의 설명을 듣고 게임 신작 발표회 사건에서 폭사했던 데킬라가 확실하다고 생각했고 데킬라를 봤다고 한 남자에게 데킬라가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남자가 말하길 본인이 도착했을 땐 이미 데킬라는 이타쿠라에게 당신한테 이제 볼 일 없다 라고 말하며 돌아가려던 참이었다고 합니다. 코난이 이렇게 된 이상 검은 조직에 대한 단서를 잡으려면 이타쿠라 씨를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이타쿠라가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가 봅니다. 그렇게 코난 일행은 이타쿠라의 호텔 객실로 들어갔는데 이타쿠라는 이미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뒤였습니다. 코난은 저번 데킬라부터 시작해서 왜 계속 코앞에서 조직에 대한 실마리가 사라지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 근처에 이타쿠라의 일기로 보이는 디스켓이 있었죠. 만약 죽은 이 이타쿠라라는 인간이 저 디스켓에 매일 일기를 썼다면 데킬라가 이타쿠라를 만난 목적 그리고 검은 조직의 인간들이 뭘 하려는 건지를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코난은 저 일기의 내용을 보기 위해선 일단 이타쿠라 씨가 죽은 사건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빠르게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습니다. 진상을 파악한 코난은 디스크에 있는 일기의 내용을 비어있는 디스크에다가 옮긴 뒤 그 복사한 디스켓을 챙기고는 사건을 해결해줬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뒤 코난은 미라니와 함께 집으로 가기 시작했고 코난은 검은 조직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겠다는 생각에 좀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집으로 가며 미라니는 코난에게 기다리고만 있으니 너무 괴롭다고 떨어져 있는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걸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코난은 미라니에게 도일이 형은 안 변할 거라고 걱정 말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 미라니는 눈물을 보이며 코난이 도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말을 했죠. 이 모습을 보며 코난은 순간 자신의 정체를 말할까도 생각했지만 검은 조직에 대한 걸 파헤치기 전까진 안 된다고 생각을 고쳐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라니와 코난의 앞에 이상윤이 나타났습니다. 이상윤은 미라니에게
또 우는 거냐고? 넌 볼 때마다 우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란이는 그 말에 눈물을 닦으며 꼽냐고 대응했습니다. 그러자 이상윤은 피식 웃으며 그냥 겉으론 태어난 척하면서 숨어서 울던 너랑 닮은 바보 같은 여자가 생각나서 그랬다고 말했죠. 코난은 왜 저놈이랑 미란이가 서로 아는 듯이 대화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고 미란이에게 저 인간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미란이는 저 사람 도일이랑 뉴욕에 갔을 때 만난 사람이라고, 등에 FBI라고 써진 재킷을 입은 사람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수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코난은 뭐지? FBI가 왜 일본에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뉴욕에서 만난 살인마가 FBI가 그 빌딩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자살로 위장해 누군가에게 살해당할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씨의 납치 사건 때도 장미가 이상윤의 김새에 반응을 했었던 걸 보면 이상윤이 그 살인마를 죽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코난은 아직 이상윤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코난은 일단 지금은 이상윤보다는 디스켓에 들어있는 이타쿠라의 일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디스켓을 열 수 있는 컴퓨터가 있는 박사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코난은 혹시나 장미가 이 일기를 같이 보면 안 될 것 같으니 박사님에게 장미가 뭘 하고 있냐고 물었고 박사님은 장미가 샤워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당장 보러 가야겠다. 때마침 장미도 없으니 코난은 바로 이타쿠라의 일기를 켜봤습니다. 일기를 켜서 원래 있는 내용에 숨겨진 내용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읽어본 일기의 내용에는 사투리를 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을 입은 덩치 큰 남자가 찾아와서 개발 중이던 소프트웨어를 요구했고 시력 때문에 개발을 중단했다고 하자 물러났다. 그러나 그 뒤로 자신의 집을 누군가가 침입하는 것 같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낀 나는 침입자에게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메시지의 답장으로 붉은색으로 쓰여진 OK라는 글자와 수상쩍은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메모가 왔고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다. 전화를 받은 건 여왕 같은 말투를 쓰는 고압적인 여자였고 여자는 내가 개발하고 있던 소프트웨어를 1년 안에 완성시키면 거에게 사드리겠다는 요구를 해왔다. 나는 보수를 선불로 내 계좌에 넣어주고 더 이상 내 주변에 얼쩡거리지 않는 것으로 요구를 수락했다. 그러나 그 소프트웨어는 시력 때문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개발을 포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완성시키는 건 너무나 힘들었다. 점점 그들이 요구한 기일은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그냥 미완성 소프트웨어에다가 그들에게 받은 금액을 별장의 컴퓨터 옆에 숨겨두고 해외로 도망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소프트웨어를 받을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는 메일을 보내는 게 5일 뒤 오전 0시니까 그 전까지 튀어야겠다. 코난은 여기까지 내용을 보고 이게 4일 전의 일기 내용이니까 검은 조직이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는 메일을 보내는 건 3시간 뒤인 0시라고 생각했고 좀 이따 이타쿠라의 별장으로 가서 그 소프트웨어를 손에 넣고 별장에 있는 컴퓨터로 그들이 보내는 메일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일기 뒤에 내용이 더 있어서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이타쿠라가 그 여왕 같은 여자에게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라는 질문을 했고 이 질문에 그 여자는 영어로 우린 신이 될 수도 악마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에 거슬러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자 함으로 라는 대답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죠. 근데 여기까지 읽었더니 다시 쓴 장미가 어느새 일기를 보던 박사님과 코나의 뒤에 와있는 상태였습니다. 코나는 당황해서 그냥 이거 외국 소설 보던 거라고 거짓말을 했고 박사님은 장미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이번에 새로 발명한 축구공 발사 벨트를 선보여줬습니다. 장미는 이 둘의 바보 같은 행동을 못 봐주겠어가지고 그냥 자러 들어갔고 코난과 박사님은 장미가 자러 들어가는 걸 확인한 뒤 이타쿠라의 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타쿠라의 별장으로 가며 아마 이타쿠라가 예민한 사람인걸 조직놈들도 알테니 별장 근처에 잠복 같은 건 하지 않았을 거고 지금 뉴스에선 보석 강도가 도주했다는 사건만 보도하고 있으니 이타쿠라가 사망했다는 뉴스도 안 나올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마음을 놓고 별장으로 가며 일기에 쓰여있던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자 한다 라는 말의 의미를 계속 생각을 해봤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코난과 박사님은 이타쿠라의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코난은 이타쿠라의 별장에 도착한 뒤 일기에 쓰여있던 대로 이타쿠라가 남겨놓은 소프트웨어를 확인한 뒤 컴퓨터를 켜서 검은 조직이 보내는 메일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뒤 검은 조직의 메일이 도착했는데 그 메일에는 패스워드가 걸려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스워드가 걸린 메일에는 10초의 카운트다운이 설정되어 있었고 코난은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못해 그 메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코난과 박사님은 놈들이 이 메일을 못 열었다는 것도 알아차렸을 거고 이 별장에 있는 컴퓨터로 메일을 열려고 했다는 것도 알아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잣된 상황인데 갑자기 별장 안에 있는 전화기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코난과 박사님이 전화를 받지 않자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고 음성 메시지에서는 워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은 괜히 정신나간 잼민이를 데리고 왔다가 결혼도 못하고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패닉에 빠져 있었는데 코난이 갑자기 목소리를 변조해서 워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사님은 코난이 드디어 미친 건가 싶었습니다. 코난은 이타쿠라의 목소리로 워커에게 여러 변명을 했고 여러 변명을 하며 박사님에게 메모로 불을 켜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박사님이 불을 켜는 동안 코난은 워커와 계속 전화를 했고 워커에게 실수로 메일 확인을 못했으니 소프트웨어를 건넬 시간과 장소를 직접 알려달라고 했죠. 워커는 지금 공사 중인 역에 32번 사물함에 내일 오전 0시까지 소프트웨어를 넣어달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난의 요구로 약속 시간을 4시간 뒤인 오전 4시로
앞당기게 됐죠. 코난은 내일이 되어버리면 이타쿠라가 죽었다는 뉴스가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거래나 놈들에 대한 실마리도 다 날아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속 시간을 앞당긴 거였습니다. 코난은 약속 시간을 정했으니 이제 흔적을 지우고 박사님에게 약속 장소로 가자고 말했고, 박사님은 밖에 조직놈들이 매복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가냐고 겁먹은 상태로 말했습니다. 코난은 괜찮다고 아까 불을 켰을 때 워커 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으니 이 근처에 놈들은 없다고 그냥 박사님 차에 있는 노트북으로 이타쿠라의 소프트웨어 내용을 확인하고, 이 소프트웨어가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으면 경찰에 통보해 거래 장소에다가 경찰을 잠복시킨 다음 검은 조직을 잡으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프트웨어에도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어서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CD에 담긴 내용을 복사할 수도 없어서 경찰을 동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죠. 이대로 간만에 잡은 조직에 대한 실마리를 놓치는 건가 싶었지만 코난에게는 위험하긴 하지만 아직 방법이 남아있긴 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던 중 박사님의 차에 펑크가 나버렸고 별 수 없이 지나가던 차에 타서 도쿄로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얻었던 차에 타있던 사람들은 현재 뉴스에 언급되고 있는 강도단들이었고, 코난 안 그래도 기분이 꿀꿀했는데 잘됐다고 생각하며 이 강도단들을 족쳐줬습니다. 한편 그 시각 장미는 자던 중에 군마현의 야마무라 형사가 박사님의 차를 견인할 테니 나중에 경찰서로 찾으러 오라 라는 전화를 받았고, 왜 이 시간에 차가 군마현에 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며 아까 수상했던 코난과 박사님의 모습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여분의 추적 안경을 써보기로 하죠. 그 시각 코난은 강도단을 족친 뒤 박사님에게 강도단의 체포를 맡기고 본인은 검은 조직과 약속한 장소로 출발합니다. 코난은 약속한 장소인 공사 중인 역에 사물함이 모여있는 곳에 도착을 해서 32번 사물함에 이타쿠라가 준비해뒀던 수표와 소프트웨어를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CD는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테이프를 떼기 위해선 무조건 장갑을 벗을 테니 맨손으로 소프트웨어 케이스를 만질 거고, 그걸로 지문을 뜨기 위해 테이프로 붙여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안에는 발신기를 붙여서 검은 조직의 본거지까지 들춰낼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그리고 만약 워커가 담배를 피면서 들어와가지고 꽁초를 버리면 꽁초의 타액을 조사해 워커의 신상을 알아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작전을 짠 뒤 사물함 근처에서 워커를 기다렸고, 얼마 뒤 워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워커는 코난의 예상대로 담배를 피며 사물함 근처로 왔고 케이스를 가져가기 위해 장갑까지 벗었습니다. 코난은 자신의 작전대로 됐다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겁나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이 나타나더니 워커의 행동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코난이 세워놨던 작전을 정확하게 간파하며 워커가 남긴 흔적들을 없앴고, 심지어는 소프트웨어 케이스에 온기가 남아있다는 걸 근거로 이 근처에 코난이 숨어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진과 워커는 그 근처를 탐색하기 시작했고, 코난은 잣됐다고 생각하며 방법을 생각하다가 사물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과 워커는 이곳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자 좀 당황했는데 그 순간 진이 사물함의 칸 하나하나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난이 있는 사물함을 열다가 다 큰 성인이 이런데 들어갈 수 있을 리가 없다 라고 말하며 사물함을 닫았고 워커에게 행색을 바꾸고 도망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탐정 같은 얍삽한 놈들이 우리 조직에 약을 들쑤시고 다닌 것 같으니까 다신 실수하지 마라 워커 라는 말을 하고는 그곳을 빠져나갔죠. 하지만 코난은 사물함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깥 상황을 알 수가 없었고, 장미가 만든 이상한 약과 이타쿠라가 만든 소프트웨어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던 중 사물함 안에서 기절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렸는데 누군가가 코난이 있는 사물함을 열었죠. 사물함을 연 건 예비용 추적 안경으로 코난의 탐정 배지를 추적해온 장미였습니다. 코난은 장미가 찾아온 걸 보고는 자신이 꽤나 오래 기절했다고 판단하여 빠르게 지하철역을 나가서 혹시나 검은 조직원이 남아있나 확인했지만 이미 시간이 꽤 지난 상태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미는 코난에게 왜 사물함 안에 있었냐고 물었고, 코난은 저희가 아늑해 보여가지고 저기서 잤다 라고 말하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모습을 이상윤이 소름 돋는 눈빛으로 쳐다봤고, 장미가 그의 시선을 느끼고 뒤로 돌아봤지만 이상윤은 이미 그 둘의 시야에서 벗어난 뒤였습니다. 과연 이타쿠라의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이고 이상윤은 좋은 사람인 걸까요? 나쁜 사람인 걸까요? 그렇게 검은 조직과의 아찔한 재회를 한 코난은 어떤 사건을 해결하다가 장미의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장미 부모님은 장미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고, 검은 조직이 말하길 그 두 분이 돌아가신 건 연구 도중의 사고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미의 부모님은 두 분 다 과학자셨는데 아빠 쪽의 이름은 미야노 아츠시, 한국어로는 안동준이었고 학계에서 추방당한 매드 사이언티스트로 유명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다가 장미는 저번에 코난이 사물함 안에서 자고 있던 게 검은 조직과 거래를 하려다 그랬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것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코난은 이타쿠라 일기에서 봤던 죽은 자를 되살린다 라는 내용이 떠올라서 장미에게 진짜로 네가 만들던 약이 죽은 자를 되살리려는 약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에 장미는 그런 거 아니라고, 자신이 만들려던 건 지상에 사는 모든 인간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물건이었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 후 어느 날 코난과 박사님이 차를 타고 가며 대화를 나눴는데 박사님이 말하길 이타쿠라 일기에서 그 여왕 같은 여자가 묘한 말을 한 다음에 내용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말이 끝나자 여자 뒤에서 큰 고양이 울음소리가 났고 여자는 황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라는 내용이 써 있었다고 하네요. 코난은
코난은 딱히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렸고 박사님에게 장미 아빠인 미야노 아츠시란 과학자를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박사님은 그 사람을 안다고 말했고 세간에는 매드 사이언티스트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만나본 그 사람은 싹싹하고 좋은 느낌의 남자였다고 합니다. 사실 장미 아빠 쪽보다 장미 엄마 쪽인 엘레나라고 불린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더 모르겠었다고 하네요. 코난은 장미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간의 시간이 지난 뒤 코난은 자신의 어머니인 쿠도 유키코, 한국어로는 이하연의 소개로 탐정난 아이들과 함께 영화 시사회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던 중 어떤 차가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다는 걸 느꼈고 이하연의 운전 실력 덕분에 미행을 떨쳐내긴 했지만 아마 미행한 목적이 코난 본인이나 장미를 쫓기 위해서였다면 그 미행한 놈들은 검조직 놈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던 중 당연하게도 코난이 간 곳에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와중에도 아까 코난 일행을 따라온 것 같은 차는 어느새 장미와 코난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미 역시 그 차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장미는 코난과 함께 박사님의 차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수상한 차가 코난과 장미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장미는 쫄아서 코난에게 말을 걸려고 했는데 코난은 장미에게 안심해도 된다고 쟤네는 우리를 놓친 뒤 철수하는 거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장미는 코난의 이런 말에 안심을 살짝 했지만 그래도 왜 저 수상한 인물들이 코난이나 장미를 노리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죠. 사실 이 미행은 이상윤이 붙인 거였는데 이상윤은 남몰래 장미의 사진을 찍어놨었고 장미의 사진을 보며 너무 닮았다 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누군가에게 계속 그녀를 추적하란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사회에 다녀온 뒤 장미는 감기에 걸려버렸습니다. 코난과 박사님은 감기에 걸린 장미를 토토백화점 안에 있는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는데 그 병원에 사람이 많아서 2시간은 기다려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됐고 일단 병원에 예약을 걸어놓은 뒤 백화점 구경을 하다가 나중에 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백화점 주차장에 도착하고 아픈 장미를 코난이 에스코트해주려고 했는데 장미는 괜히 코난의 호의를 거부하고 내렸습니다. 근데 그 주차장에는 진이 타고 다니는 포르쉐와 같은 기종의 차들이 여러 대 있었습니다. 코난은 포르쉐를 보고 장미가 불안해하는 것 같자 저건 진의 차가 아니라고 장미를 안심시켜줬죠. 하지만 장미는 저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차가 자신을 미행했던 게 생각나는지 그냥 진찰 시간까지 차 안에 있기로 결정합니다. 코난은 그런 장미의 의견을 존중해줬고 차라리 그 수상한 차가 미행한 게 코난 본인인지 장미인지만 알아도 움직이기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조금 뒤 코난은 박사님과 함께 백화점의 음식점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미란 보러와 함께 이곳에 온 조디 선생을 보게 됩니다. 미란이는 백화점에서 만난 코난에게 장미 문병 간 거 아니었냐 라고 물어봤는데 조디는 처음 듣는 장미란 이름에 관심을 보였고 코난은 별거 아니란 듯이 장미랑 같이 달걀죽 먹기 위해 여기 오려다가 감기가 심해 보여서 그냥 장미는 안 데리고 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편 이상현이라는 남자는 차를 타고 가던 중 차 안에 있는 TV에서 코난이 백화점 안에 달걀죽집 앞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본 이상윤은 차의 방향을 백화점 쪽으로 바꿨죠. 그렇게 인터뷰까지 한 코난은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것처럼 박사님을 데리고 백화점의 주차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코난이 이렇게 급하게 주차장으로 돌아간 건 자신을 미행하던 놈들이 검조주가 한패라면 TV에서 코난이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고 이쪽으로 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코난은 박사님에게 얼른 장미를 데리고 이곳에서 나가라고 이 백화점에 있는 병원 말고 다른 곳을 찾아보란 말을 했죠. 하지만 이 주차장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진 바람에 경찰들이 백화점의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별 수 없이 코난이 사건을 해결하는 동안 박사님과 장미는 주차장에서 대기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코난은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었는데 박사님이 몰래 코난을 불렀습니다. 코난은 가만히 못 있는 대머리 때문에 성가시다고 생각하며 박사님에게 다가갔고 박사님은 장미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빨리 나가야 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코난은 그러면 혹시나 밖에서 놈들이 잠복할 수도 있다고 나중에 신형사님에게 경찰차로 몰래 내보내달라 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조디가 놈들이 누구냐 라고 물으며 다가왔습니다. 코난은 분명 백화점 안에 있던 조디가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당황했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조디와 함께 온 미란이가 코난 데리러 왔다고 하니까 경찰들이 들여보내줬다고 대답했죠. 이걸 보면 경찰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경찰들에게는 사건 현장에 매번 있는 미란이와 보라는 VIP 같은 존재라서 이건 경찰들의 잘못이라기보단 사건이 일어난 곳에 항상 방문하는 미란이와 보라의 잘못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미란이는 자연스럽게 박사님의 차 내부도 봤는데 차 안에 누워서 쉬고 있는 장미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미란이가 차 안을 보자 조디도 차 안을 바라보려고 했는데 코난이 당황하면서 지금 경비실에 감시 카메라의 영상을 보러 가기로 했으니까 당장 가자고 말하며 조디 선생을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던 조디는 차 안에 누워있는 붉은빛 또는 갈색 머리의 여자아이를 확인하죠. 조디는 누워있던 그 여자아이와 그때 버스 탈취 사건 때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던 여자아이가 동일 인물인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 뒤 다트판에 꽂혀있는 시오의 얼굴까지 생각을 해냅니다. 한편 박사님은 장미의 상태가 걱정이 됐고 코난이 아까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를 받지 않았다던 양호 선생인 황시준 선생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황시준 선생은 바로 전화를 받았는데 이상하게도 황시준 선생은 코난에게 전화가 온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박사님은 황시준 선생에게 상황 설명을 했고 황시준 선생은 박사님은 경찰이랑 안면이 있으니까 경찰에게 아픈 애가 있어서 나가야 된다고 말하면 보내줄 거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시면 황시준 본인이 가서 장미를 치료해주겠다 라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조언을 들은 박사님은 황시준 말대로 백화점 밖으로 빠져나왔고 밖에서 수상한 사람이 쫓아올 수도 있으니까 경찰차를 빌려 타려고 대기하던 중에 백화점에 있던 조디 선생이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고 아픈 장미를 데리고 밖에 계속 있기도 좀 그러니 그냥
조지 선생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이상윤이 차에서 도청하고 있었고 박사님의 집 앞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코난은 나중에서야 이 모든 과정을 듣게 됐고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고 난 당일 베르무트로 보이는 조직원이 다트판에 꽂혀있던 쉐리 얼굴을 떼어내며 찾았다 라는 말을 중얼거렸죠. 그렇게 얼마 뒤 장미는 잠시 잠에서 깨어났고 깨어나자마자 소름 돋는 누군가에게 들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들켰다면 자신은 이곳에서 자고 있을 수가 없고 박사님도 저기서 평화롭게 자고 있을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며 좀 안심했죠. 그렇게 생각을 하며 방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코난이 장미를 불렀습니다. 장미는 이 밤에 코난이 왜 여기 와 있나 싶었는데 코난도 뭔가 불길해서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근데 별일 없어서 다행이라고 장미에게 마저 잠이나 자라고 말했죠. 그렇게 아침이 됐고 장미는 미란이가 자신을 위해 만든 계란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계란죽을 먹는 장미를 보며 그래도 장미의 몸 상태가 호전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이 정도면 방학 끝나기 전에 미아노 박사의 친구를 보러 갈 때 데려갈 수 있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박사님은 미아노 박사에 대해 수소문을 하던 중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는 미아노 박사의 소꿉친구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검은 조직이라던가 장미의 부모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을 거다 라는 말을 했죠. 장미는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얘기라 그런지 바로 흥미가 생겼고 감기가 아직 다 낫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아빠의 소꿉친구를 만나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베르무트로 보이는 조직원이 어딘가에서 도청하고 있었죠. 그렇게 코난과 장미는 미아노 박사의 소꿉친구의 작업실로 출발했고 그곳으로 가며 코난은 만약 자신의 추리가 맞았다면 자신과 박사님 그리고 장미는 이 세상에 없어야 하는데 아직 무사한 거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막연한 불안감도 들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미아노 박사의 소꿉친구 사무실에 도착을 했고 그 소꿉친구란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 소꿉친구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 사실 이 사무실은 미아노 박사의 집인데 미아노 박사가 당분간 집을 비울 것 같아서 본인에게 빌려준 집이고 그 이후 30년 동안 작업실로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 미아노 박사는 본인 이론을 인정해준 스폰서의 큰 연구실로 간다고 했었는데 코난이 봤을 땐 아마 그건 검은 조직이 소개해준 연구시설로 보였죠. 아무튼 그 이후 이 소꿉친구가 없을 때 이 집으로 미아노 박사가 엘레나란 이름의 아내와 4-5살로 보이는 안제이라는 딸을 데리고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미아노 박사는 소꿉친구에게 할 말이 있어서 소꿉친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하룻밤을 자고 갔다고 하네요. 그렇게 그 가족이 하루 있는 동안 안제이는 작업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도구를 숨기는 장난을 쳤고 미아노 박사는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검은 자동차 쪽을 창문으로 계속 쳐다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 가족과 왕래가 없다가 최근에 안제이가 이 작업실에 한번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작업실에 나타나서는 화장실만 한번 썼는데 화장실 쓴 걸 비밀로 해달란 말을 했었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들은 코난과 장미는 장미의 언니인 안제이가 화장실에 뭔가를 숨겼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화장실을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다시 찾기로 하고 소꿉친구와 작업실의 사람들에게 안제이가 찾아왔을 때 일을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미아노 박사의 소꿉친구라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장미는 이런 곳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코난의 실력에 감탄을 합니다. 아무튼 이곳에서 사건이 벌어졌으니 코난은 사무실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며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고 사무실 사람들이 최근에 안제이가 이곳에 왔다 간 뒤 2번 도둑이 들었었단 말을 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코난은 검은 조직의 인간들이 안제이가 이 집에 숨겨놓은 걸 찾기 위해 들렀다가 못 찾고 도청기만 설치했는데 이 사무실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해서 두 번째 침입했을 때 도청기를 회수해갔다는 추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추리를 들은 장미는 이번에 벌어진 사건은 자신을 궁지로 몰기 위해 검은 조직원이 벌인 사건 같단 말을 했습니다. 코난은 그게 무슨 개소리냐고 물었는데 장미는 백화점에 갔다 왔을 때 멀어진 의식 사이로 검은 조직의 누군가가 자신을 깔보는 것 같은 시선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코난은 아니 그걸 알고 있는데 왜 여길 따라온 거냐 라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장미는 자신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해서 나왔다고, 근데 나와서 부모님을 봤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매드 사이언티스트라고 불린 아버지의 헬 엔젤, 즉 지옥에 떨어진 천사라고 불린 음침한 어머니란 존재만 알게 돼서 아예 흥미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난은 이 얘기를 듣고 사무실 사람들의 증언을 더 듣더니 이 사건은 검은 조직원이 벌인 사건이 아니고 아직 장미의 언니가 숨긴 물건은 아직 이곳에 있다란 말을 했죠. 그렇게 감을 잡은 코난은 바로 범인을 밝혀줬습니다. 범인은 사실 20년 전부터 피해자를 죽이고 싶었는데 어린 안제이의 천진난만한 미소 덕분에 사리가 들어갔고 최근에도 다시 사리가 불타올랐지만 그때 안제이가 이 작업실을 찾아와서 일주일 뒤에 동생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겠다 라는 말을 해주며 또 웃어줘서 사리가 좀 누그러들었지만 안제이가 찾아오지 않는 바람에 사리를 못 참고 죽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안제이에 대한 얘기까지 들은 뒤 코난은 화장실에 안제이가 숨겨둔 물건을 찾았습니다. 안제이가 숨긴 건 20개의 카세트 테이프였죠. 코난은 이 테이프에 검은 조직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고 사건이 끝난 뒤 박사님의 차에서 그 테이프에 있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코난이 검은 조직에 관여하려고 하자 장미는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코난 행동을 막으려고 했는데 코난은 갑자기 헤드폰을 벗더니 이건 내가 들으면 안 되는 테이프였다고 말하며 장미에게 넘겨줬습니다. 장미는 코난이 넘겨준 헤드폰을 받아서 카세트 테이프의 내용을 들어봤는데 그곳에선 장미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장미의
어머니인 엘레나는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예상했는지 장미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하고 싶었던 말들을 테이프에 녹음해서 안재에게 넘겨줬던 것 같았습니다. 안재이는 검은 조직의 감시가 삼엄해서 직접 장미에게 이 테이프를 주진 못했지만 옛날에 사무실에서 물건들을 숨겼던 장난을 떠올리고 그곳에 숨겨놨다가 몰래 장미에게 건네줄 생각이었던 것 같았죠. 이렇게 딸을 위해 메시지를 남겨준 걸 보면 장미의 어머니는 헬 엔젤이 아닌 진짜 엔젤인 것 같네요. 한편 베르무트는 공항에서 칼바도스란 조직원과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칼바도스란 인물에게 표적이 조준점에 오면 한 방에 처리해달란 말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고 미라니의 영어 선생님인 조디가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다 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라니는 그날 조디와 함께 하교하며 왜 그만두는 거냐고 조디에게 물었고 조디는 예전부터 찾아 헤매던 굉장히 소중한 보물지도를 찾아내서 관두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라니와 보라는 그게 뭔지 전혀 감을 못 잡아서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조디는 A secret makes a woman woman. 오케이? 라는 말을 하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무튼 이대로 조디와 헤어지기 싫었던 미라니와 보라는 조디의 집으로 가서 송별 파티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조디는 흔쾌히 승낙을 했고 조디의 집에서 먹을 음식을 사기 위해 미라니의 친구가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립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 같았고 미라니와 보라가 그 친구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미라니는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이 편의점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조디는 뭔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미라니는 추리를 하던 중 전화로 도일이의 도움을 살짝 받고 편의점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추리해냈고 사건을 해결합니다. 그렇게 사건을 혼자 해결한 미라니를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던 코다는 미라니에게 혹시 최근에 자신의 집을 청소하러 왔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미라니는 아니라고 대답했고 코나는 사뭇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그렇게 사건을 해결한 미라니와 보라는 조디의 집으로 파티를 하러 왔고 너무 재밌게 즐겼는지 조디 선생님은 취해서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미라니는 잠든 조디를 뒤로하고 잠시 조디 집에 화장실을 쓰러 왔는데 화장실 거울 뒤에 뭔가 삐져나온 걸 보고는 화장실 거울 뒤를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해봤더니 코난의 사진과 남도일이 학교에서 사건을 해결했을 때의 사진이 붙여져 있었죠. 미라니는 이게 왜 조디의 집에 붙여져 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대체 조디는 왜 이 사진들을 붙여놓은 거고 베르무트는 쉐리를 찾아냈음에도 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걸까요? 어느 날 유명한 탐정사무소에 철진한 할로윈 파티에 초대한다 라고 적혀있는 초대장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 초대장에는 무능한 탐정 유명한님 오는 만월의 밤 귀하를 오싹한 밤의 연애로 초대합니다 라는 글이 써져 있었죠. 유명한은 무능한 이라는 단어에 긁혀서 미라니에게 그 초대장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보라고 했고 미라니는 초대한 사람의 이름은 버무스다 라는 대답을 했죠. 유명한은 이 버무스란 인간이 누구인진 모르겠지만 감히 자신을 도발했다고 생각하여 그 철진한 할로윈 파티에 참가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철진한 할로윈 파티가 열리기 하루 전이 됐고 파티에 가기 위해선 괴물 분장을 해야 했기 때문에 보라를 불러서 유명한의 분장을 부탁했고 그 파티에 유명한과 같이 가기로 합니다. 사실 분장 정도는 미라니가 해줄 수도 있고 유명한과 파티에 함께 갈 수도 있긴 했지만 애초에 미라니는 괴물 같은 걸 싫어해서 그런 괴물들이 드글거리는 파티에 가고 싶지도 않았고 최근에 조디 선생님의 집에서 봤던 이상한 사진들이 신경 쓰였기 때문에 그냥 집에 있기로 합니다. 한편 유명한에게 온 이 할로윈 파티의 초대장은 도일이한테도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도일이는 그 초대장을 장미가 있는 박사님의 집에서 읽고 있었고 장미에게 버무스란 인간이 조직에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장미는 그런 이름은 못 들어봤다고 했는데 코나는 버무스라는 건 영어식 발음이고 일본에서는 베르무트라고 부른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에 장미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죠. 코나는 장미의 반응을 보고 이 베르무트라는 코드네임을 가진 검은 조직원이 자신을 그 파티에 초대한다고 판단했고 그 초대에 응해주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코난의 이런 결정에 장미는 그건 함정이라고 가면 죽을 수 있다고 말하며 코난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코난은 이미 생각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 흥분한 장미를 마주침으로 재워버렸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베르무트가 어딘가에서 도청하고 있었습니다. 코난은 장미를 재운 뒤 초대장을 다시 살펴봤는데 봉투와 초대장에는 남도일에게 라는 말이 적혀 있었지만 편지의 첫머리에는 친애하는 코난님 이라는 말이 써져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베르무트란 조직원은 코난이란 인간은 남도일이 아포톡신 4869로 몸이 어려진 인간이란 걸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걸 알고 있다는 건 자연스레 쉐리가 장미라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도 됐습니다. 박사님은 이걸 다 알고 있는데 그놈들이 코난과 장미를 왜 죽이러 오지 않는 거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코난은 확실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대충은 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코난 핸드폰에 OK라고 적힌 문자가 왔고 그 문자를 본 뒤 자신의 집인 남도일 집 쪽을 의미심장하게 쳐다봤습니다. 코난 사실 예전부터 자신의 집에 누군가가 드나들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집에 있는 흔적을 봤을 때 자신의 집에 숨어있을 만한 사람은 최대 한두 명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 수상한 인간을 제압하러 집에 들어갔다가 누군가를 마주칩니다. 그렇게 코난이 누군가를 마주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유명한과 보라는 철진한 할로윈 파티가 열리는 배에 도착을 합니다. 그 배를 타기 위해 대기하는 줄에서 메두사로 분장한 여자를 만났고 같이 배에 승선을 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일행이 배에 승선한 뒤 얼마 안 지나서 온몸에 붕대를 두른 남자가 방명록에 남도일이라는 이름을 적은 뒤 승선했죠. 그렇게 배에 승선한 유명한 일행은 이 파티의 주최자로 보이는 망명선장의 지시에 따라 7명의 사람과 팀을 짜게 됩니다.
그 7명에는 같이 승선한 메두사도 있었고 방맹록에 남도일이라는 이름을 쓴 붕대남도 있었죠. 한편 이 배에는 베르무트를 감시하라는 진의 명령 때문에 검조직의 워커도 분장한 채로 승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승무원들이 진이 죽인 남도일이 이 배에 타 있다는 말을 하는 걸 듣게 됐죠. 한편 집에 혼자 있던 장미는 황시준 선생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황시준 선생은 장미의 감기가 좀처럼 낫질 않아서 설비가 제대로 된 병원에서 진찰받는 게 좋을 것 같으니 지금 데리러 가도 될지 물어봤습니다. 장미는 오히려 좋다고, 안 그래도 박사님하고 코난이 본인 혼자 집에 놔두고 가서 심심했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이 둘의 대화를 조디가 자신의 집에서 도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유령선에서는 파티 주최자인 망년선장이 배에 모여있는 괴물들에게 지금 이 파티에 괴물이 아닌 인간이 섞여있는 것 같다고, 그 인간에 대한 힌트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 갑판으로 나와라 라는 말을 하고는 갑자기 괴로운 듯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은 망령선장의 그 괴로운 듯한 숨소리가 거슬렸고 일단 모두와 함께 갑판으로 나가봤습니다. 갑판으로 나가봤더니 망년선장이 돛대에 발이 걸린 채로 흔들리고 있었죠. 선장의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그를 끌어내렸더니 그는 화살에 맞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 시각 장미는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황시준 선생님이 데리러 오셨는가 보다 라는 생각으로 집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 밖에는 황시준이 아닌 조디가 서 있었습니다. 조디는 자신은 황시준과 같은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이라고, 황시준의 자동차가 고장나서 자신이 대신 데리러 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장미는 조디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다가 일단 조디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장미가 조디를 따라가는 걸 이제서야 박사님 댁에 온 황시준이 목격하게 됐죠. 황시준은 왜 조디가 장미를 데려가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일단 조디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한편 유명한은 유령선에서 사건이 일어난 바람에 집에 늦게 들어갈 것 같으니 집에 있는 미라니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미라니는 집에 없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죠. 유명한은 일단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건 현장 조사와 용의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과 다른 곳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남돌이라고 방맹록에 이름을 남겼던 붕대남이었습니다. 붕대남은 어느 정도 배를 조사하더니 다 깨달았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고 바로 망년선장에 썼던 마이크를 이용해 사람들을 갑판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자, 이제 수수께끼를 풀어볼까요? 어두운 밤을 밝히는 달빛 아래에서. 놀랍게도 붕대를 푼 그 남자의 모습은 진짜로 남도일이었습니다. 유명한 고등학생 탐정 남도일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전부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변장한 채로 그 군중 속에 있던 워커 역시 당황했습니다. 분명 저 녀석은 형님이 독약으로 죽였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도일은 워커가 있는 건 모르는 채로 살짝 콜록콜록거리며 자신의 추리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늑대인간이고 유명한과 함께 다니던 미라에게 자신의 늑대인간 탈을 씌우고 알리바이를 만든 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부터 유명한은 미라로 분장한 남자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미이라는 계속 유명한이랑 옆에 있었다고 말하며 억울해하고 있던 중에 도일이가 이런 식의 말을 한 거였죠. 도일이는 아마 미이라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늑대인간이 약을 이용하여 미이라를 재웠고 미이라가 잠든 사이에 자신의 늑대인간 탈을 씌운 거라고 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미이라로 분장한 남자는 붕대를 얼굴로 가리고 있는 바람에 늑대인간이 자신의 탈을 씌워도 알아채지 못했을 거라고 하네요. 그렇게 늑대인간의 탈을 쓴 미이라, 즉 이중변장을 하고 있던 남자는 본의 아니게 유명한과 같이 다니며 늑대인간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셈이 된 거였습니다. 그 시각 장미는 조디의 차를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 문득 조디에게 부탁 하나만 들어달란 말을 했습니다. 조디는 장미의 부탁을 들은 뒤 열심히 운전을 해서 어떤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항구에 도착을 한 뒤 차에서 내렸고 조디를 따라오던 황시준 선생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황시준 선생은 조디에게 장미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냐고 물어봤고 조디는 아무것도 아니란 듯이 그냥 드라이브 좀 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는 황시준 선생에게 당신 곧 있으면 살인사건 재판 아니냐고, 가정부가 방아쇠를 당겨서 당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숨긴 채 증언을 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말에 황시준은 그게 무슨 개소리냐고, 그 사건의 범인은 가정부가 아니라 새엄마였고 사인은 권총사가 아니라 감전사란 말을 했습니다. 황시준의 이런 대답에 조디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고 황시준은 왜 웃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조디는 자신이 방금 말한 방아쇠란 전기 차단기를 말한 거라고, 살인의 밑작업을 한 건 범인이지만 차단기를 내려서 살인의 방아쇠를 당긴 건 가정부가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범인과 경찰이 말을 맞춰서 거짓 조서를 쓴 거라고 말했죠. 아마 당신이 황시준인 척하기 위해 경시청에서 훔쳐낸 조서에 그런 얘기는 안 적혀있을 테니 모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황시준은 당황하며 당신 정체가 뭐냐고 물었고 조디는 A secret makes a woman woman. 이 말 기억해? 그때 당신이 나에게 남겼던 마지막 말이었어.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끊임없이 되뇌었지. 아버지의 원수가 한 말을. 안 그래? 크리스핀 야드? 아니, 이렇게 불러야 되나? 베르무트? 놀랍게도 황시준은 베르무트가 변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조디가 베르무트를 이렇게 잘 알고 있던 건 먼 옛날 조디가 어린 시절 조디의 아버지를 죽이러 온 게 베르무트였고 그때 조디에게 비밀이야, 비밀. 가르쳐줄 수 없어. A secret makes a woman woman.
이란 말을 했기 때문이었죠. 베르무트는 어린 조디에게 자고 있는 아빠의 곁을 지켜줘라 라는 말을 하고는 FBI 조사관인 조디의 아버지가 비밀리에 수집한 검은 조직에 대한 조사 자료와 함께 집을 불태워버리고 그 자리를 떴었죠. 하지만 운이 좋게도 조디는 집이 불에 탔을 당시 외출한 상태였고 집과 함께 불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조디는 아버지의 동료들인 FBI들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를 바꿔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준 덕분에 검은 조직의 추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각 유령선에선 범인으로 몰린 늑대인간이 도일이에게 증거 있냐고 묻는 바람에 도일이가 늑대인간이 왜 범인인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망년선장은 죽기 전 괴물들 사이에 인간이 섞여 있다는 문제에 대한 힌트로 칵테일이란 키워드를 주려고 했을 거란 말하고는 유명한에게 아까 파티장의 바에서 무슨 칵테일을 마셨는지 물어봤습니다. 유명한은 아까 늑대인간이 마신 것과 똑같은 걸 마셨다 라고 대답했고, 유명한과 같이 다니던 미이라로 분장한 남자가 그거 실버블렛 아니냐고 아까 유명한 옆에서 술을 마시던 게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남자는 그 망년선장이 뽑은 스태프 중 하나였는데 망년선장이 본인에게 실버블렛이란 칵테일을 마시라는 지시를 내려서 파티장 바에서 그 술을 마셨던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미이라의 옆에 있던 늑대인간은 이대로 가면 자신의 알리바이가 사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본인도 그 실버블렛이라는 술을 마셨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남도일은 실버블렛은 호러팬이라면 다 아는 늑대인간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동시에 퇴마하는 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망령선장은 퇴마주를 일부러 주문한 몬스터는 없을 테니 이 칵테일의 힌트로 손님들을 바로 유인해서 누구에게 어떤 술을 내놨는지 묻게 해서 실버블렛을 주문한 미이라가 인간이란 걸 맞히게 하려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도일이는 이뿐만 아니라 화살로 사람을 맞추려면 근거리에서 화살을 쏴야 하기 때문에 선장이 죽은 이 배의 꼭대기에 늑대인간이 올라온 흔적이 남아있단 말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화장실에 깨진 거울의 파편 조각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늑대인간의 신발바닥을 조사해보면 그 남자가 이곳으로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다 밝혀진 늑대인간은 베르무트란 악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을 했습니다. 사실 늑대인간은 망년선장에게 원한이 있었고 그 원한을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써서 올렸는데 베르무트란 인간이 살해 방법과 흉기까지 본인이 준비해줄 테니 죽여보라고 부추겼다고 합니다. 늑대인간은 솔직히 진짜로 사람을 죽이고 싶진 않아서 거부를 했는데 그 베르무트란 자가 거절하거나 경찰에 통보하면 늑대인간이나 늑대인간의 가족 중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듯이 늑대인간과 늑대인간의 가족을 찍은 사진이나 전화 도청 내용을 박스 한 개의 분량을 담아서 늑대인간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이런 사건을 벌인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사건을 푼 남도일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남도일은 별거 아니라고 자신이 범인과 비슷한 트릭을 쓰고 있어서 풀 수 있었단 말을 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베르무트는 조디와 대치 중이었습니다. 조디는 사실 유명 여배우 크리스 빈야드가 황시준의 병원을 들락거리는 모습을 봤고 베르무트가 황시준을 죽여서 완벽하게 바꿔치기 할 요량이란 걸 알아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르무트가 황시준을 죽이기 전에 황시준이 사고로 죽은 것처럼 만드는 작전을 짰고 베르무트가 탄 차 앞에서 황시준과 황시준의 가족을 태운 차가 가드레일을 받고 바다에 처박히는 걸 보여줬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 차 안에 타고 있던 건 산소 탱크를 입고 있던 FBI였고 황시준은 이미 먼 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황시준이 죽은 것처럼 연기를 하니까 베르무트가 황시준의 병원에 눌러앉아 뭔가를 조사하는 것 같았고 조디는 그걸 알아내기 위해 황시준의 방에 잠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잠입을 했더니 20살 전후에 젓갈색 머리를 하고 있는 여성이 다트판에 꽂혀 있었고 조디는 베르무트가 그 사진의 여자를 제거하려는 걸 알게 됐다고 하네요. 조디는 여기까지 자신의 추리를 말한 뒤 베르무트에게 자신이 여기까지 데리고 온 저 여자애가 당신이 죽이려고 했던 여자애가 맞는지, 그리고 다트판에 꽂혀있던 사진 중에 코난과 미라니가 있었는데 코난에는 쿨가이라는 글자가, 그리고 미라니에게는 엔젤이라는 글자가 적혀있었다고, 왜 코난은 쿨키드가 아니라 쿨가이인지, 마지막으로 그 코난이라는 애를 버스 탈취 사건에서 왜 몸을 던지면서까지 지키고 이 장미라는 여자애 곁에서 코난이 떨어질 때까지 이 여자애에게 손대지 않았던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 말을 듣던 베르무트는 몰래 총을 꺼내려고 했는데 조디가 먼저 베르무트가 숨긴 총을 쏴버렸습니다. 조디는 베르무트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는 이쪽 경찰과 합동수사를 하여 당신의 신병을 확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병을 확보하기 전에 물어볼 게 있다고 말하고는 당신 뭘 어쨌기에 나이를 먹지 않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조디가 크리스 빈야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건 크리스가 샤론의 관 앞에서 중얼거린 A secret makes a woman woman 이라는 대사 때문이었고, 그 뒤에 크리스 빈야드의 지문과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여자의 지문을 대조해보니까 둘이 일치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디가 어린 시절이었던 20년 전 사건의 피의자 치고는 베르무트는 너무 젊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샤론 빈야드의 지문과도 대조를 해봤는데 샤론과 크리스가 동일인물이라는 결과가 나왔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말한 조디는 이 항구에 잠복하고 있을
FBI들에게 이제 나와서 베르무트를 구속해라는 말을 한 순간 어딘가에서 총알이 날아와 조디의 옆구리를 관통했습니다. 총을 쏜 것은 베르무트가 예전에 공항에서 도움을 요청했었던 칼바도스란 조직원이었죠. 사실 베르무트는 2시간 전에 조디로 변장한 채로 이곳에 와서 FBI 동료들을 철수시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르무트가 유명한이 연루된 사건 조사를 죄다 훔친 뒤 다시 경시청으로 돌려보낸 건 베르무트가 일본에 있는 목적이 유명한과 관련되어 있다는 냄새를 풍겨서 FBI 일당과 경찰들의 시선을 유명한 탐정사무소로 유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베르무트는 FBI의 연락 방법까지 알게 됐고 이렇게 항구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도 알 수 있던 거였죠. 그리고 베르무트는 FBI가 자신의 방에 침입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가만히 냅두면 FBI가 쉐리를 알아서 찾아줄 것 같아서 그냥 냅둔 거였습니다. 그렇게 조디를 몰아붙인 베르무트는 조디에게 황시준 선생 사건의 내막을 어떻게 알고 있던 건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말에 조디는 자신이 알아낸 게 아니라고 이 장미란 여자애가 말해준 덕분에 알게 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베르무트는 꽤 흥미롭다는 표정을 짓고는 조디에게 총을 겨누며 이제 천국에 계신 아빠를 만나러 가라 라는 말을 했는데 갑자기 조디가 타고 온 차에서 축구공이 튀어나와서 베르무트 가지고 있던 총을 날려버렸습니다. 한편 유령선에서 사건을 해결한 도일이는 범인이 이중변장을 했고 자신도 똑같은 트릭을 썼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얼굴을 벗어버렸고 차 안에서 베르무트의 총을 날려버린 장미도 차 밖으로 나오며 얼굴에 가면을 벗어버렸습니다. 사실 유령선에서 남도일인 척하고 있던 건 하인성이었고 차에서 장미인 척하고 있던 건 코난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성이가 도일인 척을 하고 코난이 장미인 척할 수 있었던 건 도일이 엄마인 이하연의 변장술과 인성이의 손가락에 부착된 마이크를 통해 인성이가 작은 목소리로 추리를 송신하면 도일이가 마스크에 달린 음성 변조기로 얘기를 해서 그 소리를 인성이의 넥타이 스피커를 통해 내보낸 덕분이었습니다. 인성이는 사실 도일이가 메일로 검은 조직 놈들이 자신을 장미와 떼어놓고 뭔가를 저지를 것 같으니 남도일로 변장하여 이 배에 타달라고 부탁한 덕분에 이 배에 탄 거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도일이한테 하트로 오케이를 보낸 게 하인성이란 건데 인성이 이 새끼 도일이한테 연애 감정 품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하연은 남도일이 걱정돼서 줄곧 남도일의 집에 숨어 있었고 그 덕분에 도일이가 원할 때 인성이와 코난을 각각 변장시킬 수 있던 거였죠. 이하연은 이렇게 코난을 변장시켜주며 조직의 베르무트란 인간은 왜 너를 장미에게서 떼어내려는 건지를 물어봤었는데 코난은 아마 베르무트란 인간의 정체는 크리스 빈야드이자 샤론 빈야드인 것 같다고 샤론은 엄마의 친구라 남도일의 어린 시절 모습을 봤을 테고 엄마의 아들인 자신을 사건에 관여 안 시키게 하기 위해서 장미와 떨어뜨려 놓으려는 것 같다 라는 추리를 했었습니다. 이하연은 코난의 이런 말을 듣고 정말 샤론이 이런 범죄 행위를 한 걸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인성이는 이렇게 이하연이 해준 변장을 푼 뒤 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겐 요즘 남도일이 얼굴을 안 비춰서 남도일인 척 추리쇼라도 벌이면 남도일이 나올까 싶어서 이런 거라고 역시 남도일은 소문대로 죽은 것 같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다 보고 있던 워커는 지금 나타난 게 남도일이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깨름직해서 진에게 전화를 걸어 예전에 죽였던 남도일을 기억하고 있냐고 물어봤고 진은 자신이 제거한 놈의 얼굴과 이름은 다 잊어버리는 주의라 기억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난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마치 총을 베르무트에게 겨누며 조디 선생을 따라 차에 타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장미가 예비 추적 안경을 끼고 이 항구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코난은 장미를 재운 뒤 박사님 집의 지하실에 가둬놨었는데 그 지하실 문을 뚫고 예비용 추적 안경으로 코난을 추적해서 이 항구까지 온 거였죠. 코난은 전마가 여기 왜 와? 라는 생각을 하며 장미에게 도망쳐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베르무트가 다가와서 코난이 겨누고 있던 마취총을 코난에게 쏴버려서 코난을 재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장미에게 총을 들이대며 너도 참 어리석구나. 이 꼬마의 깜찍한 계획을 완전히 망쳐놓다니 말이야. 게다가 제 발로 죽으러 와주기까지 하고. 라는 말을 했고 장미는 그냥 죽으러 온 게 아니라고 어차피 베르무트 당신이 여기서 잡힌다 해도 검은 조직의 추적은 끊이지 않을 테니 나 말곤 아무도 손대지 않는 걸 조건으로 모든 걸 끝내러 온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르무트는 쉐리의 그 말에 이 FBI 여자 말고는 전원 살려주겠다 라는 약속을 한 뒤 쉐리에게 총을 겨누며 원망하려면 이 어리석은 연구를 시작한 너네 부모님을 원망해라 라고 말하며 방아쇠를 당기려던 순간 조디의 차 트렁크가 열리더니 누군가가 튀어나왔습니다. 베르무트는 트렁크에서 튀어나온 사람을 보며 매우 당황했고 조디는 설마 그때 본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트렁크에서 튀어나온 인간은 장미를 향해 달려갔고 칼바도스는 뛰어나가는 사람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베르무트는 다급하게 칼바도스에게 총을 쏘지 말라고 했습니다. 트렁크에서 튀어나온 사람은 미란이었고 미란이는 장미를 아는 채 경찰을 불렀으니까 좀만 참으면 된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장미는 미란이 본인도 무서울 텐데 자신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언니인 안제이를 떠올렸습니다. 베르무트는 미란이에게 죽기 싫으면 당장 그 갈색머리 꼬마한테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가 비키지 않자 옛날 뉴욕에서 자신을 구해줬던 미란이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라고 말했죠. 그때 뒤에서 조디가 총으로 베르무트의 팔을 쏴버렸고 총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샷건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르무트는 칼바도스가 합류한다고 생각하며 좋아했고 조디는 베르무트의 동료가 온다는 사실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습을 드러낸 건 비닐을 쓴 이상윤이었죠. 이상윤은 칼바도스를 제압한 뒤 그의 총을 빼앗은 채 이곳에 온 상태였습니다. 베르무트는 왜인지 이상윤을 알고 있는 것 같았고 그를 보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상윤은 베르무트, 당신은 샤론이었던 시절 골든애플로 유명세를 얻었을 때처럼 여전히 아름답지만 내용물은 푸석푸석하게 썩은 사과니까 사과의 증류주로 만든 칼바도스랑 꽤 잘 어울리는 파트너인 것 같다 라는 말을 했죠. 이 말을 들은 베르무트는 바로 이상윤에게 총구를 겨눴지만 이상윤은 바로 베르무트에게 샷건을 쏴버렸습니다. 조디는 상남자 마냥 바로 샷건 쏴버리는 이상윤에게 놀래서 죽이면 어떡하냐고 했는데 이상윤은 저만 움직이는 거 보면 방탄복에 패드까지 입고 있는 것 같았다고 샷건 정도로는 갈비뼈 정도만 나갔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마 얼굴에서 피가 나는 거 보니까 저 얼굴은 변장이 아닌 진짜 얼굴인 것 같단 말을 했죠. 베르무트는 핀치에 몰렸다고 생각을 했고 서둘러서 쓰러져 있는 코나를 데리고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가며 총을 쏴서 자신을 쫓아올 수 있는 차를 폭파시킨 뒤 도주해버렸죠. 이상윤은 베르무트를 놓쳐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칼바도스라는 인간을 잡아놨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 칼바도스는 몰래 숨겨놨던 권총으로 자결을 해버린 뒤였습니다. 그 직후 경찰이 오는 소리가 들렸고 조디는 총격전 때 총에 맞은 줄 알고 기절해 있는 미라니와 장미를 케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미라니는 조디의 집 화장실에 붙어있는 사진을 수상하게 여겨서 조디를 탐색하기 위해 조디의 차 안에 숨어들었고 총성에 놀라서 밖으로 나와 장미를 감싼 것 같다 라는 추리를 했습니다. 이상윤은 그 말을 들은 뒤 조디에게 어차피 베르무트나 검은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믿어줄 테니 장기 휴가로 일본에 와있던 FBI 수사관이 어린이 유괴 사건에 말려든 거다 라고 둘러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직 그 갈색머리 소녀와 얼굴을 마주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는 그 자리를 벗어났죠. 한편 베르무트는 코나를 납치한 채 어떤 숲으로 운전을 해온 상태였습니다. 베르무트는 잠시 차를 멈춘 뒤 아무래도 내가 널 너무 자유롭게 풀어준 것 같구나, 본부로 돌아와라 베르무트 라는 조직 보스의 문자에 답장을 했고 코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을 하던 중 뭔가 코난의 몸이 수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코난의 옷을 찢어봤는데 코난은 녹음기에 심전도 모니터의 전극을 장비한 상태였습니다. 베르무트는 아까 자신이 누른 전화 버튼음을 녹음했다고 생각하여 바로 장치에 전원을 뽑으려고 했는데 코난이 어느새 일어나서는 그걸 뽑으면 내 심장이 멎은 게 돼버려서 당신이 방금 친 보스의 메일 주소가 드러날 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방금 베르무트가 쳤던 버튼음을 녹음하고 해석해서 알파벳이나 번호를 추출하면 조직 보스의 이름이나 주소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애초에 코난이 이런 장치를 몸에 달고 있던 건 장미로 변장한 코난을 잡게 되면 반드시 보스에게 연락을 취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하고 있던 거였는데 조디 선생님이 죽을 뻔해서 이 장치를 못 쓸 뻔했는데 결국 운 좋게 이런 상황에 오게 된 거였죠. 코난은 좀 떨어진 장소에 자신의 동료가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녹음된 메시지가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베르무트에게 보스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라 라고 말을 했죠. 베르무트는 이 말에 자신이 졌다고 쉐리는 포기하겠다고 말하고는 갑자기 핸드폰에 있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자 갑자기 연기가 피어올랐고 코난은 당황했습니다. 베르무트는 그냥 수면 깠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는 네가 먼저 깨어나면 경찰을 불러서 날 구속한 뒤 보스의 아지트로 쳐들어가는 거고 베르무트 본인이 먼저 깨어나면 어떻게 될지는 각오하라고 말을 했죠. 어찌 보면 도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베르무트는 자신의 다리에 총을 쏴서 잠에 들지 않았고 코난의 몸에 달려있는 장치들을 제거한 뒤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고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진에게 이곳으로 데리러 와달라 라는 말을 했죠. 진은 베르무트에게 1년 전에 네가 뉴욕에서 연쇄살인마로 변장하여 죽이려다가 실패한 그 이상윤에게 당한 거냐 라고 물어봤고 베르무트는 보스가 우리 목을 조르는 실버블렛이 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한 그 남자를 그때 죽였어야 했다는 대답을 했죠. 그 말에 진은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는 실버블렛 따위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한 뒤 베르무트에게 혹시 남도일이란 꼬마를 알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베르무트는 그때 뉴욕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모른다는 대답을 했죠. 그러고는 자신의 속내를 꿰뚫어본 남도일이라면 오랫동안 기다려온 실버블렛이 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름달이 떠오른 밤 얽히고 얽혔던 수많은 사건들이 해결됐고 이제 새로운 수수께끼가 떠오르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렇게 보름달이 떴던 날에 많은 사건이 지나간 후 조디는 총상을 입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회복을 하던 조디는 문득 베르무트란 인간이 노렸던 그 장미란 아이가 생각났죠. 베르무트는 장미를 죽여서 입막음하려고 했었는데 그렇다는 건 장미가 베르무트에게 불리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미가 어떻게든 목숨을 구하긴 했지만 다시 그 베르무트란 인간이 장미를 노릴 수도 있다고 판단했죠. 조디는 이렇게 베르무트에게 노려지는 장미의 모습을 보며 옛날 어린 시절 본인의 모습이 생각났고 자신이 FBI들에게 받았던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장미에게도 제안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뒤 장미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가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받았으면 한다 라는 말을 했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받으면 친구나 가족을 만날 수도 연락할 수도 없게 되긴 하지만 그 여자의 보복에서 친구들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면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해줬죠. 그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 오후가 됐고 조디가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보라와 미라니가 하교를 한 뒤 문병을 왔습니다. 문병으로 온 보라와 미라니는
조디가 FBI 수사관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조디는 둘에게 FBI 수사관이라는 걸 밝히긴 했지만 누구를 찾기 위해서 왔는지 그리고 그날 항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란이가 조디의 차 트렁크 안에 있었던 건 미란이가 조디의 집에서 코난이랑 남도일 그리고 다른 여러 친구들의 사진이 거울 뒤에 붙여져 있는 걸 보고 선생님에게 왜 그런 사진이 붙여져 있는지 물어보려고 조디 집에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디가 부재 중이라서 돌아가려다가 조디의 차 트렁크가 열려있길래 무심코 들어갔다고 하네요.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건데 이 친구한테 달려있는 뿔이라던가 완력을 보면 인간이 아닌 거 맞긴 합니다. 아무튼 미란이는 조디가 남도일이 맡고 있는 사건에 연루돼서 그 범인의 협박으로 남도일의 약점을 알아내려 다닌 줄 알았다고 하네요. 조디는 그런 미란이의 말에 그 사진들은 일본에서 친하게 지낸 친구들의 사진들을 붙여놓은 것뿐이라고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말을 해줬죠. 이렇게 미란이와 보라는 조디와 대화를 몇 마디 나누고 조디를 찾아온 사람이 있어서 자리를 떠줬습니다. 미란이와 보라 다음으로 들어온 사람은 FBI의 제임스 블랙이었습니다. 그는 이곳 경찰에게 검은 조직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항구에서의 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 베르무트란 인간이 쉘이라고 불렀던 그 여자아이가 우리의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받을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죠. 한편 장미는 조디의 제안을 받은 뒤 계속 어떻게 할지를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며 학교를 갔고 현재 코난과 탐정단 아이들과 함께 하교 중이었죠. 장미는 하교를 하던 중 문득 자신이 이렇게 거리를 활보해도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 코난에게 자신이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코난은 사실 엄마한테 부탁해서 장미로 다시 한번 변장하여 이 일대를 돌아다녀 봤는데 감시하거나 미행하는 인간 없었다고 안심해도 될 것 같단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르무트가 코난에게 쉐리는 포기하겠다 라는 말을 했었으니 그 말을 믿어보자 말을 했죠. 그렇게 말한 코난은 장미에게 아침에 조디 선생님한테 전화 왔다고 들었는데 뭔 대화를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장미는 조디 선생에게 전화를 받았다고만 말하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코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던 중 아름이가 집에 간다고 하며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조금 뒤 아름이가 간 방향에서 아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코난과 탐정단 아이들은 비명소리가 난 곳으로 빠르게 달려갔고 달려가서 아름이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까 어떤 괴한이 아름이를 위협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름이와 같이 있었던 또 다른 피해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최근에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과 동일 인물인 것 같다 라는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렇게 아름이와 탐정단 그리고 코난은 사건 현장에 경찰들을 불러냈고 범인에 대해 추리를 시작했습니다. 범인에 대한 추리를 하던 코난과 오영사는 용의자를 3명으로 추려내는데 성공합니다. 탐정단 아이들은 그 3명 중에 범인이 있다면 본인 얼굴을 본 아름이를 보고 깜짝 놀랄 거라고 말했고 아름이 역시 힘내서 돕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아름이의 이 말에 장미는 아름이가 범인을 직접 보는 건 반대라고 진짜 그 셋 중에 범인이 있고 그 범인이 잡힌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증거가 없어서 그 범인이 풀려나면 아름이가 보복당할 수도 있다고 너무 위험하단 말을 했죠. 아름이는 장미의 말에 그래도 범인을 제일 가까이서 본 건 본인이니까 용의자들의 얼굴을 보고 싶단 말을 했습니다. 장미와 탐정단 아이들이 이런 걸로 상의를 하고 있으니까 코난은 장미의 걱정도 이해가 되고 아름이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용의자들을 멀리 떨어져서 몰래 엿보는 걸로 하자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코난과 탐정단 아이들은 신형사가 준비해준 차에 탄 채로 멀리서 용의자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들과의 거리도 있고 아름이가 범인을 봤을 당시 범인도 얼굴을 꽤나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름이는 저 3명 중에 누가 범인일지 감이 안 왔죠. 그래서 아름이는 그냥 차에서 내려가지고 가까이서 저들의 얼굴을 봐야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옆에 있던 장미는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위험하다고 너한테 가담했던 주변 사람들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 꼭 참고 물러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용기라고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장미는 이런 말을 아름이에게 해주긴 했지만 사실 이 말은 본인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미가 이런 말을 하자 아름이는 장미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를 말해줬고 장미는 아름이의 그 말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 뒤 코난의 완력으로 범인을 잡게 됐고 범인을 잡은 뒤 아이들은 함께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던 중 장미는 아이들에게 잠깐 볼 일이 있다고 말하고는 아련한 얼굴로 바이바이 라는 말을 하며 어딘가로 달려갔습니다. 코난은 떠나는 장미를 보며 뭔가 저 녀석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장미를 살짝 뒤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장미는 그렇게 아이들을 뒤로 한 채 아침에 조디에게 제안받았던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조디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왔습니다. 사실 장미는 자신 주변의 소중한 인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받을까도 생각했었는데 아까 아름이가 장미에게 한 말 때문에 마음을 바꾼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름인 도망치기 싫어. 도망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걸. 절대로. 장미는 조디에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으니 증인보호 프로그램은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조디는 의외로 순순히 장미의 의견을 존중해줬죠. 그리고 장미에게 자신도 옛날에 누군가에게 목숨을 위협받았던 여자애였다고 장미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그 마음 소중히 간직하길 바란다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장미는 그 말에 더욱더 용기를 얻고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가는 장미를 보고 조디의 병실에 들어온 제임스는 저 아이를 보고 있으면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계속 거부하다가 FBI에 본인을 넣어주는 걸 조건으로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받은 조디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라는 말을 했죠. 하지만 조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는 다르게 장미는 커다란 용기가 돼주는 따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미란이가 집에서 밥을 먹던 중에 학교에서 유령소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유명한 에게 학교에 와서 조사를 해달란 말을 했습니다. 뜬금없이 이렇게 미란이가 유령소동을 조사해달라고 하는 건 미란이가 다음 주부터 주번이라 아침 일찍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진짜 유령이 있다면 겁나 무서울 것 같으니 조사를 해달라는 거였죠. 유명한은 애초에 유령소동 같은 걸 믿지 않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코나는 미란이를 도와주고 싶기도 했고 오랜만에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가보고 싶어서 본인이 유명한 대신 미란이와 보라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자신이 다니던 테이탄 고등학교에 간 코나는 자신이 어려지기 전 남도일 시절에 친했던 친구들이 평범하게 사는 걸 보고는 문득 자신도 저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검은 조직 놈들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망가져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코나의 삶에서 벗어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려면 자신을 어려지게 만든 아포톡신 486구란 약을 확보해야 되는데 황시준으로 변장한 베르무트를 잡는 걸로 거의 고지에 도달할 뻔했지만 못 도달했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죠. 이런 생각을 하던 코난의 앞에 갑자기 황시준 선생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황시준 선생에게 미란이와 보라는 선생님 옛날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던 거 아니냐고 여기 왜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황시준은 사실 계속 이 학교에서 의사일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학교에 전달하기 위해 학교에 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코난은 이 인간 얼굴을 보고 쌉당황해서는 이것도 베르무트가 변장한 건가? 라는 생각으로 황시준의 볼을 잡아당겨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황시준의 얼굴은 진짜였죠. 미란이는 잼민이가 어른의 볼을 잡아당기는 걸 보고 저거 미친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며 720도 돌려차기로 훈육을 하려고 했는데 황시준은 그러면 애 죽으니까 참으라고 말하며 미란이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황시준은 코난에게 웬 악당이 자신을 변장해서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는 걸 조디 수사관한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자신은 미국에 가 있었는데 그 악당이 본인의 정체가 밝혀진 뒤 도망갔다는 소리를 듣고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코난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황시준은 미란, 보라, 코난과 함께 학교에서 일어나는 유령소동에 대한 진실을 찾는 수사에 함께하기로 합니다. 황시준은 함께 수사를 하며 테이탄 고등학교에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됐는데 만나는 학생들마다 황시준을 좋게 말해줬습니다. 분명 조디에게 들은 바로는 무지막지한 악당이 자신으로 변장했다고 말했었는데 학생들은 황시준이 너무 친절하다고 말해줬고 교장 선생님은 황시준이 알려준 체조 덕분에 허리가 상당히 편해졌다란 말을 했죠. 이런 말을 들으며 황시준은 살짝 혼란이 왔고 사건이 다 끝난 뒤 조디에게서 온 전화를 받고 자신으로 변장했던 그 사람이 진짜로 나쁜 사람이 맞냐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그 사람은 전혀 나쁜 사람 같지 않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디는 자신의 아버지를 웃으면서 죽였던 베르무트를 떠올리며 어떻게 그 인간이 착한 사람일 수 있냐고 화를 내며 황시준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조디는 베르무트가 착한 게 아니라 황시준으로 완벽하게 위장하기 위해 황시준의 성격까지 카피한 것 뿐이라는 생각을 했죠. 이렇게 베르무트와 검은 조직에게 위협을 당하며 계속 도망가려고 했던 장미는 도망가지 않고 자신 곁에 있는 따뜻한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위험에 맞서기로 했고 베르무트가 변장했던 황시준 역시 도피 생활을 마치고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검은 조직의 위협은 끝나지 않았고 또 다른 위협이 코난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 조직 스토리 1부를 마치고 이제 다음은 검은 조직과 전면전을 펼치는 2부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검은 조직 스토리 1부가 끝났습니다. 물론 아직 검은 조직 스토리를 다 풀려면 한참 남았긴 했지만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한 것 같아서 좀 기분은 좋네요. 한동안은 검은 조직 영상 말고 딴 영상 좀 올리다가 검은 조직 2부 스토리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